이 교육위는 좀 낮추거나 높이거나 이건 할 수 있어도 상승하는 거는 바뀌지 않는다 이 말씀이십니까? 제 생각에 당분간은 안 바뀔 것 같아요. 생각이 100% 맞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있죠. 진짜 만약에 떨어진다면 네. 뭐 때문에 떨어지면 올해. 올해는 없는데 적어도 올해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요건이 상승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말한 이유가 드디어 김작가TV에 이상우 대표님 드디어 오셨습니다. 드디어... 아주 굉장히 뿌듯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부동산계에서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시장이 어쨌든 이 보통 연말이나 연초 되면 항상 상승과 하락 이거를 예측하는 걸 하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걸 가장 잘 맞추신. 아니요, 늘 틀린 건데요. 늘 틀렸나요? 네, 늘 틀려서 늘 맞춘 거 아니었나요? 늘 미안하다고 저 그 얘기 되게 자주 했어요.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상승을 맞췄지만 그 퍼센티지? 네, 못 맞췄잖아요. 항상 못 맞춰서.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항상 못 맞춘 게 일부러 조금 좀 낮게 얘기하셔서. 아니, 무슨 소리세요. 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무슨 컨셉은 겸손 모드인가요? 원래 겸손해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2019년 애널리스트 생활 정리하시고 원래 어디 계셨던 거죠? 세 군데. 유진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토러스투자증권. 네, 맞아요. 그 세 군데를 약 9년 한 3개월 정도 하는 거. 거기서 9년, 3년 동안 있을 때는 주로 담당하는 일이 어떤 거였어요? 뭐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기계를 주로 위주로 했고, 네, 기계 섹터들. 조선도 했고, 네. 종합상사도 했었고, 네. 건설도 했고, 그리고 일본 주식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어쩌다가 지금은 사실 부동산 전문가로 불리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업이 어떻게 좀 전환됐고 지금 부동산 전문가로 또 완전히 독립해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오해가 좀 있는데 네. 공식 직함 달린 거는 2014년도 에 건설 담당 애널리스트가 됐어요. 회사에 좀 네. 본의 아닌 인력 구조 조정으로 제가 다 뭘 하게 돼가지고 아까 그 수많은 걸 다 왜 저한테 시키셨는지 모르는데 네. 다 저한테 온 거죠. 그래서 죽을 둥 살둥 일을 하다가 네. 지금 이제 2022년이니까 한 8년쯤 한 걸로 네. 돼 있는데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제가 투자를 좀 많이 했었어요. 어릴 때부터. 부동산에요? 네. 대학생 때부터. 네. 대학생 때부터요? 네. 그거는 옛날에 푸프스인가? 거기랑 인터뷰한 게 있어요. 좀 어렸을 때부터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많았다. 벌써 그럼 어마어마한 20년 다 돼가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자산가이 되셨겠네요. 아유. 소상공인입니다. 자,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설 연휴 지나고 난 다음에 첫 촬영 아니세요? 그렇죠. 오늘 첫날이잖아요. 그렇죠. 네. 설 연휴 딱 지나고 첫 촬영이고. 근데 촬영 잘 안 해요. 왜요? 생각보다. 전 유튜브 안 하잖아요. 네. 다른 채널에 좀 종종 출연하시잖아요. 이게 오해가 있는 게 네. 저는 분명히 한 번 찍었는데 네. 그렇지. 영상 한 3개 나가고 풀 버전 나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가 맨날 촬영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저 한두 달에 하나 정도 하고 연말에 어쩌다 몰리면 네. 뭐 한 달에 한 두세 번 하는 건데 맞아. 매주 새로운 게 나가면 네. 제가 무슨 전업 유튜버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전 정말 가끔 합니다. 정말 가끔. 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설 연휴가 지났기 때문에 정말 이제 새해가 밝았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래서 대표님에게 지금 서울 경기 부동산 시장 지금 네. 어떤지 너무 궁금합니다. 조용하죠. 말 그대로. 네, 아주 그렇죠. 조용하죠. 맞습니다. 춥잖아요. 네. 원래 추울 때는 잘 안 움직이는 게 네. 정상. 그러니까 아무리 그 지구 온난화가 있어도 네. 겨울은 춥단 말이죠. 네. 그래서 보통 설 전까지는 잘 안 해요. 원래 그랬어요, 원래. 이게 언제부터 안 하는 거냐면 원래 추석 연휴가 딱 끝나자마자부터 설 연휴까지는 약간 이게 농한기 같이 쉬는 거예요, 원래. 한 10월부터 한 1월 정도가. 네, 정확히 말하면 11월, 12월, 1월, 2월은 좀 쉬는 거예요, 원래. 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그게 없어졌어요. 비닐하우스 농사 같은 걸 지으시는 네. 거예요. 겨울에도 열심히. 네. 그러니까 연말에도 오르고 연초에도 오르고 막 그게 지난 한 4년간의 모습이었다가 한다면 지금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겨울엔 좀 쉬었다 간다. 그래서 설이 끝났으니까 이제 네. 봄 준비해야죠. 벌써 이제 봄옷 사러 가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예, 슬슬 뭐 봄옷 옛날 거 뭐 싸게 파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설까지는 다들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특히 올해부터 우리 처음 겪는 건데 대통령 선거를 이제 3월에 해요. 그렇죠. 원래 연말에 하는데 첫 해라는 거 다들 못 느끼고 계시잖아요. 네. 원래 아니잖아요. 원래 연말에 했었잖아요. 대통령이 원래 2, 3월에 바뀌잖아요. 원래. 네, 근데 네. 올해 5월에 바뀌나요? 그것도 또 첫 사례예요. 못 겪어본 경험해본.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대선 있는 해는 그해 말까지만 시끄럽고 다음에는 딱 새세상 그랬는데 올해는 봄이 와야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좀 생각이 많죠.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맞물리면서 네. 아까 좀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지금 시장 모습입니다. 지금 시장에 보면 그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산시장의 거래 절벽, 그 다음에 하락 뉴스는 네. 엄청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특히 부동산 유튜브를 활동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상승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거기다 이제 댓글에 보면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여기도 하락 매물 나왔고 여기도 하락 매물 나왔는데 너 언제까지 지금 상승 외치냐라고 네. 하는데 요거 정확하게 네. 어떻게 유튜버도 아니시니까 근데 뭡니까? 답글에 욕은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욕먹으면 오래 산다고 해서 그렇다고 더 욕먹을 말을 많이 하진 않지만 네. 아까 요번 정부 들어서 또 요때쯤에 네. 사람들이 매년 이제 연례 행사처럼 하는 일들이 생겨났어요. 뭔데요? 증여. 아, 그러니까 이럴 때 증여를 또 많이 하세요. 네. 그러면 또 정부와 언론에서 되게 좋아해요. 말도 안 되는 거래가 막 나왔다고. 하락. 하락 나왔으니까. 예, 뭐 직전 거래 대비 뭐 20% 30% 싸게 거래된 희한하게 그 비율이 희한한 비율로 다 거래가 돼요. 아 이게 다 의도가 있구나. 네. 이게 또 대부분 또 특수관계자들 거래.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싸게 주시는 분은 잘 없더라고요. 없죠. 이게 다 아는 사이들끼리 좀 이렇게 그래 좀 올해 좋은 일 있어라 이렇게 세뱃돈 주시듯이 제가 봤을 때 싸게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탁탁탁탁 있으면 실거래가 쾅쾅 찍힌 것 같고. 근데 모든 뭐 하락 매물이 그런 건 아닐 네,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류가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또 이때쯤 되면 작년도까지는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래도 올해는 한번 좀 쉬었다 가지 않을까? 음. 어디 많이 주식하던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전년도가 많이 오르면 올해는 한번 조정받고 간다. 그래서 이제 연초에 내놓는 거죠. 그런 매물도 있고. 네. 세 번째는 순수 그냥 당장 지금 올해 뭔가 계획이 있어서 팔아야 되는데 원래 지금은 비수기란 말이죠. 원래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수기의 매물을 처리를 하려면 주식 호가창처럼 매수 호가가 안 걸려 있으면 네. 툭툭 밀어서 팔아야 되는 것처럼 네. 싸게 나오는데 그런 싸게 매물이 크게 나오는 동네들이 어딘고 하면은 네. 인기 지역들보다는 약간 비인기 지역인 경우가 많아요. 흔히 말하는 뭐 상급지는 좀 아닐 수 있다. 네, 그런 경우들에 이제 네이버 매물 같은 거 보시면 파란색 화살표 이렇게 탁탁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 막 찍혀 있죠. 네. 그런 세 가지가 맞물려요. 그러면 올해 전체적으로 서울 경기의 부동산 시장 전망은 서울은 10% 오를 거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네. 아마도 올해 틀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네. 틀린다는 뜻은 하락할 수 있다는 뜻인 건가요? 뭐 저 항상 틀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래서 이 올해도 상승률이 틀릴 수 있다. 네, 뭐 틀리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는요? 경기는 원래 발표를 안 해요, 저는. 왜냐면 경기도 몇 프로 올 것 같다고 얘기를 드리는 건 좀 뭐 그래서 상징적으로 서울만 말씀드리고 있는데 언론에 그냥 이렇게 인터뷰할 때는 네. 그냥 뭐 한 달때 후반 정도 아닐까요? 그냥 이렇게만 했던 기억이 나네요. 지방도 항상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있고. 그럼 서울 같은 경우 10% 상승을 하면 방금 전에 상급지 쪽에 아까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럼 뭐 상급지랑 이런 조금 밑에 있는 이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다 10%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평균이니까. 평균이니까. 이제 평균은 항상 오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평균값을 올리는 방법이 아래가 확 올라서 평균값이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죠. 올해는 약간 좀 위에 쪽이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 아, 생각이 위에 쪽이 좀- 더 오르고 네. 아래쪽은 아래쪽도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아 오르긴 오르나요? 더 많이 오를 것 같긴 해요. 특히나 9억 원 이하 주택 같은 경우들은 네. 뭐 대출 규제라는 게 좀 자유롭기 때문에 네. 그쪽은 뭐 이런 전혀 이슈 없이 움직일 것 같은데 네. 이제 우리의 고민이 그거잖아요. 서울에 과연 대출 규제를 안 받는 아파트가 몇 채나 남았나. 그렇죠. 서울 지금 중위가 아파트가 한 12억 근처까지 평균이랑 중위가 거의 엇비슷한데 네. 저는 사실 중위는 잘 안 보는데 네. 평균값이 지금 12억 8천인가 그래요. 그래서 올해 제가 한 4억 정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게 한 10% 정도 오른다라고 말씀드리는 그 배경이에요. 작년에 12억 6천인가 7천인가로 끝났어요. 이게 이제 14억까지 오른다. 그냥 그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근데 저렇게 되면 이제 전부 다 대출 규제가 되겠죠. 15억 원이 넘어가면 그러니까요. 매수하실 때 잔금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죠? 서울은 그럼 대출 받아 지금 못 사는 거죠. 그럼 정부가 어떻게 보면 대출 규제도 좀 풀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아유 그런 왜? 아니, 누구라도 어쨌든 서울에 집을 사야 되니까, 뭐 이런 투기나 이런 게 아니라. 네, 그게 합리적인 추정입니다. 네. 네, 합리적 추정은 그게 맞는데 꼭 합리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게 우리나라의 모습이라서 말씀하신 그게 지금의 문제예요. 15억 원 규제라는 거에 네. 아무 근거가 없는데 왜 15억 원이냐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서울 아파트는 35층까지밖에 못 짓습니까?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아무튼 15억 원, 35층 규제가 있는 것들에 규제가 다 와버리면 뭔가 바뀌어야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게 올해 좀 합리적으로 뭔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그거 같아요. 지금 바뀐다 얘기해 주셔서 3월에 아까 말씀하신 대선이 있잖아요. 아, 있죠? 9일이죠? 네. 그럼 대선 후보 뭐 이제 지금 양당에서 지금 유력 후보분이 두 분이 계시잖아요. 왜 나머지 분들은 왜 얘기 안 하세요? 아니 지지율만 봤을 때 노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물론 이제 다 얘기하면 허경영님도 그 이제 유석열 후보님, 이재명 후보님, 안철수 후보님, 이제 심상정 후보님, 김동연 후보님 뭐 다 계시지만 그러면 이제 지지율 제일 높은 분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되어더라도 집값은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참 오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슨 전제 군주가 아니기 때문에 네. 오늘부터 당장 집값을 하락하도록 하여라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승폭과 하락폭의 그 기울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게 네. 정부의 정책이라고 한다면, 그럼 과연 정부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거를 낮출 수는 있어도 올릴 수도 있지만,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0이 아니라 아래로도 만들 수 있느냐는 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아니라 아니죠. 자본주의 경제체제이기 때문에 수요 공급이라는 게 늘 존재를 하거든요. 네. 아까 이거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마이너스로 만들려면 수요 자체를 드러내서 없애버려야 돼요. 그렇죠. 수요를 없애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너무 파괴적인 방법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수요를 없애는 첫 번째 방법은 규제.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거예요. 네. 옛날에 만약 스탈린이 연해주에 있는 우리 동포를 갑자기 중앙아시아에 가지고 확 이렇게 불가능하죠, 그건. 이거 안 되잖아요. 갑자기 그게 이제 몇 년 전에까지 있었잖아요. 뭐냐면 서울에 멀쩡히 다니던 공기업 직원들을 다. 이거 충격이라니까요. 사실 되게 파괴적인 거예요. 여기서 자리 잡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갑자기 별 차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게 하나. 두 번째는 이제 멀쩡히 돈 잘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연봉을 깎는 거예요.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으니까 네. 당장 내년부터 우리 일괄 연봉을 3천만 원씩 줄인다. 이것도 거의 불가능한데. 근데 이런 일 한 번 있었어요. 오, 언제냐면 리만 쇼크 때. 아, 기억나세요? 저 많이 봤어요. 그때 신입사원들 고통분담한다고 갑자기 20%를 전년 대비. 근데 그거는 이제 워낙 글로벌적인 금융위기가 왔기 때문에 가능한 네. 거지. 지금의 네. 이런 분위기에서는 사실상.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은 네. 또 엄청나게 큰 퍼펙트 스톰 같은 게 와야. 그렇죠. 예. 근데 사람들도 그 희망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올해는 온다고. 작년에도 홍다 드디어 온다. 뭐 그러는데 안 오잖아요. 홍다만 갔잖아요. 네. 또 그런 것들. 그래서 아까 정부는 일부러 이렇게 낮출 수는 없고 네. 안정시킬 수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대통령이 3월 달에 누구로 결정이 되던 간에 네. 이걸 안정시키는 방법이, 지금 집이 없어서 사람들이 집을 못 사서 집값이 올라가니까 네. 집을 짓겠다는 얘기를 다 하는 거죠. 이재명 후보가 300 몇만 호 얘기를 하셨고, 맞아. 윤석열 후보가 250만 250만. 호, 둘 다 250만 원 늘어났는데 똑같아요. 지금 정책이 이쪽 후보나 이쪽 후보나 큰 틀에서 차이가 없어요. 정비 사업을 진행시켜주겠다는 거 하나, 네. 그리고 아까 집을 어떻게든 짓겠다는 거. 네. 차이점은 누구는 세금을 더 걷겠다고 그러고 누구는 세금을 덜 걷겠다고 하는 거밖에 없어요. 누가 되든 이 기울기는 좀 낮추거나 높이거나 이건 할 수 있어도 상승하는 거는 바뀌지 않는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제 생각에 당분간은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단기간에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일은 당장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난 대통령이 하는 결과물을 초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난 5년간 했던 일들의 여파가 네. 계속 좀 있을 거예요. 적어도 올해는 입주가 더 없잖아요. 작년보다. 자, 그러면 제가 기사 찾아보니까 공급 부족을 비롯해 모든 지표가 부동산 상승에 일조한다라는 멘트를 대표님이 하셨던데, 네. 뭐 어떤 다른 조건들이 있을 거야? 이게 부동산 시장의 오해가 네. 자꾸 금리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금리는 사실은 부동산의 중요한 이슈긴 하지만 부동산의 크리티컬한 포인트는 아니거든요. 채권은 아까 금리랑 되게 연동이 네. 돼 있는데 부동산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수요라는 실질적인 수요가 항상 붙어 있는 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네. 투자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실수요가 붙어 있기 때문에 좀 그거랑은 정확하게 맞지는 않는다. 아무튼 금리로 모든 걸 설명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무역 수지 같은 걸 자꾸 설명하려는 그런 거시적 해석법을 적용하시는 경제학자들이 많으신데 그러면 부동산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결국은 시장 참여자가 누구냐면 서울에 내놓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네. 그냥 우리 주변 사람들이에요. 네. 예를 들면 김 작가 선생님께서 네. 올해 유튜브가 더 잘 돼서 이제 뭐 1000만 유튜버가 된다. 일단 예.
그건 불가능해요. 아, 그래요? 글로벌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로 하시면 안 돼요? 일단 1,000만 생각해 볼게요. 네, 지금보다 10배 성장이죠. 말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얼굴이 좀 ASMR. 해외에는 먹히긴 한데 이국적이라서. 네, 그래서 뭐 만약에 더 잘 된다. 근데 주변 한번 돌이켜 보는 거죠.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유튜버도 잘 될 거다. 아니면 내가 평소에 친하게 밥 먹는 친구도 잘 될 거다. 그러면 얘네들이 올해 나보다가 아니라 전년보다 돈을 더 잘 벌 거다. 그러니까 소득이 올라간다는 거죠. 네, 소득이 올라간다. 근데 소득이 내려갈 만한 사람들은 또 누가 있을까? 이거를 유심히 체크해 보시면 돼요. 생각해보니까 소득이 내려갈 만한 분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 한 몇천 명 은행에서 명예퇴직 하셨대잖아요. 네. 그분들은 줄어들겠죠. 소득이 없어지겠죠. 그쵸. 근데 퇴직금을 또 엄청 크게 받고 나오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그럼 없던 돈이 또 생겼네? 네. 유동성이 또 늘어났네? 네. 그리고 아까 급여도 지금 자영업 하시지만 네. 다른 회사 다니는 친구들 한번 쭉 돌아보시면 서울에 있는 친구, 네. 뭐 대구에 있는 친구, 광주에 있는 친구, 부산에 있는 친구 보시면 얘네들이 올해 실직하려나? 아니 두 번째는 얘네들이 올해 연봉이 오를까? 요즘에 SK하이닉스는 신입사원 연봉이 1억이라면서요. 1억이 달한다라는. 네. 뭐 많이 안 뽑지만 안 뽑는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많이 뽑아요. 많이 뽑는데 1억 원, 1억 원? 신입 연봉 1억 원? 그러니까. 우리 때는 한 3천 준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그런 첫 번째 지표는 생각 외로 소득이 강하다. 그건 또 여기서 반론이 돌아와요. 그건 대기업만의 이슈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몸담았던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힘들거든요. 네. 그런 거 힘들다. 근데 요즘에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사람을 뽑기가 너무 힘든 게 얼마 전에 뭐더라 기사 봤는데 라이더가 뭐 50만 명? 우리나라에 지금 일하는 라이더가 뭐 몇십만 명이더라고요. 네, 엄청 많이 늘었어요. 이제 요즘 나가면 진짜 배달하시는 분 진짜 많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오토바이 타고 싶어서 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돈을 벌니까 하는 걸 거 아니에요. 뭐 돈이 그럼 얼마나 벌릴까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누구는 못 번다 그러고, 누구는 되게 많이 번다 그러고, 네. 누구는 기름값 많이 써도 뭐 남는 게 없다 그러는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 뭔가 다른 일을 하다가 이걸 하고 있는 것도 이 사람들 소득이 늘어날까 줄어들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인플레이션 결과물인 것 같기도 한데, 표시되는 금액이 줄어드는 사람보다는 늘어나는 사람의 비율이 적어도 수도권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지방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네. 수도권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수급은 아까 제가 지난 정부가 했던 일, 지금 정부가 하는 일들이 다음 정부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이거는 뭐 다들 이제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쵸. 공급이 없다라는 거죠. 네, 뭐 이번 정부 누가 대통령이 바뀌어서 네. 뭐 200만을 짓든 300만을 짓든 네. 1000만을 짓든 그건 나중 일이고 그럼 또 당분간 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안 좋은 사건도 하나 있었는데 광주에서 집 짓다가 무너졌잖아요. 맞아. 저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앞으로는 집을 그럼 얼마나 천천히 줘야 될까? 그게 또 그렇게 이어지겠군요. 네. 왜냐면 저도 아파트 질 때마다 놀라운 게 그러니까 기초공사 할 때는 엄청 오래 걸리는데 올라가는 거 보면 쭉쭉쭉 무슨 뭐 대나무 자라듯이 무슨 일주일에 막 몇 층씩 올라가고 와 신기하다 그랬었는데 그게 실제로 공법에 그렇게 해왔는데 그러니까 사고 나잖아요. 겨울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게 공학적인 설명인데 맞죠? 추울 때 그러면 안 굳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막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해왔던 거잖아요. 속도가 그 사건을 계기로 빨라지진 않겠네요. 네, 그러면 지금보다는 느려질 거 아니에요. 그럼 아파트 짓는데 보통 한 34개월, 35개월 뭐 이 정도 걸린다고들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면 10%만 늘어나도 4달 늘어나는 거고 20% 늘어나면 거의 한 8달 늘어나는데 8달이면 반년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기간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간이 늘어나는 게 그냥 그저 공사 기간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인건비만 늘겠어요? 그 공사 사업비 그 돈 빌려서 하는 거잖아요. 그 이자 부담도 늘어나는 거고 다 늘어나잖아요. 그럼 또 그 상황에 거기에 들어가려고 준비했던 사람들은 전세든 월세든 더 살아야 되잖아요, 밖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다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감내돼야 되는 세상이 되는 게 2022년도 이후의 모습이다. 그럼 앞으로 건축비나 분양가나 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세게 줄 거고. 근데 거기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이렇게 신축 아파트 짓는 게 어려워지고 비싸지는 일이 된다면 기존에 지어진 것들은 가격이 더 올라가야죠. 이미 다 지어놨으니까. 최근에 놀라운 게 그런 거예요. 인테리어. 코로나 이전에 인테리어 하신 분들은 돈 되게 많이 벌었다는 느낌 들어하세요. 요즘 인테리어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제가 들었는데 실리콘 아세요? 실리콘? 이렇게 실리콘 쏘잖아요. 그 실리콘 값이 작년에 3배 올랐더라고요. 그 실리콘 한 통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몇천 원밖에 안 하니까 이러는데 한 2,000원 하던 게 6,000원이래요 지금. 와. 그런 것만 보셔도 이게 원자재 값이 얼마나 많이 오르고 있는가가 그러면 공사를 해놓은 것만 해도 가치가 올라가야 할 거 아니에요. 끝나 있는 것만 해도.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 또 올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조건도 안 좋은데 1월 달에 또 그런 게 터졌고 그리고 또 지금 1월 달인가 12월 달인가 무역 수지가 안 좋다고 지금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근데 또 기업들 실적 요즘 뉴스 보면은 막 잘 나온 회사는 또 되게 잘 나오고 그래서 이게
작년도까지는 이런 거였는데 올해는 아까 제반 환경들 중에 적어도 수도권에 대해서는 나쁜 게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 외에도 이제 세금. 세금도 이제는 긍정적인 영향을 가격에는 줘요. 보유자들은 되게 안 좋은데 네. 보유세를 자꾸 강화를 하니까 네. 갖고 있으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지금 팔라고 했던 게 계속 얘기잖아요. 못 갖고 있으면 팔아라. 팔겠죠, 그러면. 근데 사람들이 이제 안 파는 거예요. 왜요? 팔면 안 남는 거예요. 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집에 팔고 나니까 팔았을 때 뭐가 좀 남아야 파는데 예를 들면 그렇죠. 10억짜리를 사가지고 뭐 아니 5억이 남았는데 5억에서 80% 세금을 드러내면 1억 남으면 안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4억을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연간 3, 4천만 원씩 계속 보유세를 내라고 그러면 지킬 방법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게 한 2년 전부터의 변화인 것 같아요. 부동산 보유자들이 이제는 세금 때문에 팔아라고 하는 말에 알았습니다, 팔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든 이걸 안 팔아볼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게 버티는군요. 네, 그러면 임대료를 올리는 결론을 요즘 월세 그렇게 올라가고 있죠. 네, 그래서 요즘에 전세 가격이 안정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전세가 없어요. 세상에 전세가 사라지고 네. 이게 한 3년 전만 해도 반전세는 뭐 네. 끼케야 뭐 10억에 30만 원, 뭐 5억에 뭐 20만 원 이런 식이었는데 요즘 그게 아니라 5억에 300, 뭐 10억에 400 뭐 이런 식으로 반전세가 붙으니까 이게 과연 반전세인가? 그게 요즘 월세 시장의 변화죠. 그래서 이것도 또 순수 월세도 아니에요. 네. 보증금이 많으니까. 그래서 정부 통계에 이게 어떻게 반영되는지 모르겠어요. 전세는 아니니까 전세값에 영향을 안 주겠죠. 네. 근데 요즘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월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여러 분야에서. 그럼 집값은 올해 어쨌든 이제 상승한다고 보셨는데, 그럼 언제쯤 좀 떨어질 수 있을까요? 이게 집값이 뭐 우상향하는 건 맞지만 네. 계속 우상향은 아닌 거잖아요. 아까 그 정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추석이 지나면 원래 좀 덜어진다. 원래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가 찬바람이 불면 좀 쉬었다 가는 게 정상적인데 네. 그 사이클 자체를 그러니까 타이밍의 사이클을 없애버린 게 지난 정부 이번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면 그게 다시 좀 정상화돼서 네. 정책들이 또 예전식으로 좀 돌아가서 좀 그래도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럴 수는 있다. 근데 이 정도는 감내하겠다 정도로 다시 돌아간다면 계절성은 좀 생기겠죠. 다시. 네. 근데 아까 전에 저랑 티타임 때 부동산은 결국은 오를 수밖에 없는 자산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어떤 말은 의미일까요? 대부분 듣는 분들이 안 좋아하셔서 잘 안 하는 말이긴 한데 네. 희소하기 때문이에요. 희소하기 때문에. 그 희소함의 대표적인 게 금이잖아요. 금이죠. 금 뭐 땅에서 열심히 캐도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죠. 땅도 사실 찾아보시면 잘 없어요. 네. 주인 없는 땅은 사실 없고 주인 없어 보이면 다 나라 거예요. 주인 없는 땅은 전 세계 지구에도 잘 없거든요. 다 있잖아요, 주인. 그러니까 누구는 화성에 가려고 그러고 누구는 달에 미리 가려고 하는 게 다 그렇죠. 주인 없는 데부터 먼저 가려고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징기스칸도 그랬던 거고 대항해 시대도 그렇고 콜럼부스도 그렇고 다 새로운 땅을 발견하기 네, 위해서. 그게 지난 역사에 흐르면 사실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희소성이라는 게 붙어버리는 동네들은 네.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죠. 하락할 가능성보다. 근데 그게 전 세계가 다 땅인데 네. 땅이 똑같은 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진국 땅이 있고 후진국 땅이 있고 전쟁터인 땅이 있고 너무너무 살기 좋은 에덴 동산 같은 땅이 있고 그럼 뭐가 더 인기가 많겠어요. 우열은 네. 결정이 나는데 대한민국이 작년부터 선진국이 됐어요. 네.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은 아까 요 우열에서 네. 상당히 우우 쪽에 가는 거예요. 열이 아니라. 네. 그러면 지금까지 외국 사람들 많이 안 샀다면서요. 대한민국. 왜냐면 전쟁터니까. 네. 전쟁터잖아요.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휴전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주식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있다면서요. 있었죠. 네, 있다면서요. 요즘은 요즘은, 뭐 약간 있기도 하고. 요즘은 북한에서 미사일을 하루에 20발을 쏴도 안 빠지잖아요. 전혀 영향이 없잖아요. 뭐 네. 미사일을 막 쏴도 그냥 아무도 신경 안 쓰죠. 옛날에는 뭐 지하실이라도 잠깐 내려갔다 왔는데 요즘은 그렇죠. 사람들이 쏘든 말든 뭐 물론 미사일이라고 말도 안 하죠. 미상 발사체인가 뭐 그런 표현을 쓰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면서 네. 모두가 다 바라는 땅이 됐다는 게 문제가 돼요. 대한민국이 그랬던 적은 역사에 없었어요. 처음이에요, 처음. 우리나라가 이렇게 글로벌로 초상위권이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색할 뿐인 거죠. 이런 일이. 예를 들면 중국의 부자들이 한국의 서울에 압구정에 청담동에 땅 사고 싶을 것 같아요. 땅을 산다. 왜 이게 어색하냐는 거죠. 아 이거 뭐 돈 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생각해보면 북경보다 서울이 따뜻하거든요. 생각해보면 저기 어디야 길림성보다 서울이 따뜻하거든요. 네. 그럼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사실 부산에 뭐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종종 해요. 아, 저도요. 해운대 제주도에 한 게 있었어요. 네, 그런 거 많이 사시잖아요. 네. 겨울에 갔다 오시고 골프 치는 분들 제주도 벌써 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 저기 위에 있는 분들은 또 얼마나 오고 싶을까 생각해 보면 아, 그분들이 올 수 있는 제일 가까운 대도시 중에 선진국 대도시가 여기 아니야? 도쿄는 엄청 멀거든요. 그리고 또 도쿄는 무너진다면서요. 지진 난다고 다 싫어하시잖아요. 여긴 지진도 없잖아요. 그럼 서울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생각보다 매력 있는 땅일 수 있는 곳인데 네. 그동안은 무지하게 많은 디스카운트 요인들을 우리 스스로 막 집어넣었다는 거죠. 해외에서도 많이 그렇게 봤고 그게 많이 드러내졌잖아요. 그러면 약점 요인은 사라지고 긍정적인 요인만 이렇게 되는데 네. 문제는 기업들이 잘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거죠. 만약에 글로벌 아미한테 가서 서울 어떻게 생각하냐고 더 좋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BTS 오빠들 계신데. 용산구에 있더라고요. 아, 그 회사요? 네. 회사, 집들은 다 딴 데 있죠. 생각해보면 그분들도 우리가 어렸을 때 보던 뉴키즈 온 더 블록보다 더 부자일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지금은 글로벌, 초특급 보이밴드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우리나라 국내 아이돌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런 생각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위선양에 힘쓰고 대단한 사람들이 됐는데 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어요. 딴 나라 사람 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자산이 달리 된 거죠. 대한민국 자산은. 사겠다는 사람이 더 많은 자산이 된 거예요. 금처럼 됐어요. 금처럼. 옛날에는 한 구리 정도 됐었다면 네. 금이 된 거죠. 이거 말씀하시면서 뭐 주식이라든가 사실 코인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좀 급등이 돼서 사람들이 뭐 그렇게까지 이상하게 보지 않는데 부동산은 좀 많이 오르면 좀 네, 이거는 조금 역사적으로. 다르게 보는 인식이 있다고. 네, 역사적으로. 왜냐하면 주식은 네. 액면 분할 같은 거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럼 너무 뭔가 싸진 것처럼 보이는 착각을. 네,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눈을 싼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도 지금 아마 500만 원쯤 하면 사람들이 충격 먹을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 한 7만 원 이렇게 7만 원. 하니까 액면 분할한 거니까. 그래. 뭐 애플도 뭐도 이번에 또 아마존인 것도 액면 분할하던데 맞나요? 어딘가 구글 네. 알파벳이구나. 액면 분할하면 요만해 보이니까 주식 수는 이만해지고 부동산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오해가 있는 거죠. 금액은 점점 커지기만 하니까 예를 들면 뭐 옛날에 아파트 1억 원이었던 게 지금 한 20억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기분이 나빠지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왜 20배나 오르냐, 30배나 오르냐. 왜냐면 또 그때 우리들이 받는 가격이 기억을 하니까. 네. 근데 사실 주식도 우리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IMF 때 뭐 삼성전자 7,000원 그 300만 원 됐네요. 그건 것 같아요. 그냥 주식은 사실 없어도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데 집은 의식주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근데 이런 해석이 부동산을 오해하는 해석의 핵심인 것 같아요. 사실 주식도 없으면 안 돼요. 주식 없으면 자산 증가 속도를 못 쫓아가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도 편견을 가지고 난 금융자산만이 답이야. 네. 뭐 부동산 자산만이 답이야. 뭐 요즘 같으면 가상화폐만이 답이야. 그게 아니라 봐서 될 것 같으면 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제조원맨이니까 난 금융업을 하지 않겠어. 이런 사람도 있지만 네. 지금 큰 회사가 되신 분들은 결국 다 하잖아요. 카카오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편견이 있으면 안 되는데 투자에 한해서는 더더더 저는 편견은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아까 이게 집은 없으면 살기가 힘드니까인데 그렇죠. 사실은 임대료로 살아도 돼요. 근데 그게 어려운 분들이 뭐냐면 소득이 약한 분들, 소득이 증가를 빨리빨리 못 해주면 네. 부동산이 내가 보유를 해야 그거를 상승을 좀 견뎌낼 수 있잖아요. 안 옮긴다 하더라도. 근데 소득이 아주 많은 분들, 예를 들어 한 달에 4, 5천만 원씩 번다. 네. 그럼 한 달에 뭐 1천만 원씩 못 내겠어요, 임대료. 그럼 세상에 많죠, 뭐 임대료 구할 수 있는 데들이요. 그래서 아까 오히려 자산이 없을수록 편견이 많은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편견을 다 지우고 더 깨어 있어야 될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마음 공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재테크 공부가 아니라 네. 열린 마음을 열린 마음. 그렇죠. 근데 오히려 부자들이 더 열려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많은 사실 투자자분들이 그 투자 원칙을 얘기하면서도 항상 그 사고는 좀 열려 있으면서 투자했는데 뭐 이런 얘기. 예, 뭐 맨날 뭐 원칙 하지만 제가 본 대가들은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대응을 잘하세요. 원칙이 제가 봤을 때 대응을 잘하자는 것 같아요. 자, 서울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5대 강력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이 있잖아요. 여기는 좀 올해 어떻게 보세요? 상황이 되게 달라요. 우리 대구는 막 지금 올해 입주 많네. 굉장히 대구가 지금 분위기 안 좋더라고요. 네. 고향이 대구인데. 그러시구나. 네. 떡볶이 성지 출신이시군요. 네. 대구, 광주가 올해 특히 많아요. 입주가. 그러니까 좀 많이 많아요. 네. 근데 대구는 내년도 많아요. 그럼 대구는 올해랑 내년 안 좋겠네요?
그 말을 좀 드려야 될 게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고. 왜냐하면 이 질문을 네. 제 대구 이제 고향 친구들이 많잖아요. 네. 동생들이. 네, 네. 이상호 대표님 나오면 꼭 물어봐요. 아, 네. 이거 꼭 저 대구에 약간 애정이 있어요. 떡볶이 네네. 먹으러 자주 가서 얘기 드리기로 하고. 부산은 그냥 네. 늘 많았어요. 이게 아까 대구에 대한 설명이 하나 될 거예요. 네. 일단 요거 말씀을 드리고. 이제 5대 광역시 중에 인천은 5대 광역시가 6대 광역시인데 그렇죠. 인천이 올해 되게 많아요. 인천은 수도권은 얘기할 때 했어야 되는데 인천이 올해 입주가 진짜 많은데 근데 문제는 작년에 되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입주 없으니까 막 가격이 확 올라갔던 것도 당연한 거고 남은 게 울산하고 대전. 네. 근데 대전은 세종시 때문에 많았던 적이 없어요. 그냥 늘상 없어요, 늘상. 근데 대전은 좀 늘상 없는데 올해 조금 있고 울산은 별로 없죠.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5대 광역시의 설명은 대구, 광주와 나머지. 대구, 광주가 올해 화두죠. 대구, 광주가 이제 공교롭게 호남에 하나, 영남에 하나, 입주장이 하나가 펼쳐져서 둘 다 죽겠다 소리가 나오는 가능성이 되게 커요. 네. 그러면 지역 안배 차원에서 좋죠.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니까 뭔가 규제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어요. 또 오늘 3월 9일만 선거가 있는 게 아니라 6월 1일에도 선거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선거철에는 아마 화두가 될 것 같아요. 아까 대구랑 광주는 좀 뭔가 도와줘야 된다.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대구, 광주고 대구는 재밌는 거. 네. 그러니까 사실 어느 광역시나 똑같은데 이제는 요만했던 시가 이만해지는 시대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네. 이제는 요 안에서 뭔가 들어오고 나가고의 문제인데 나가고는 멸시라는 거고 들어오는 건 새로 입주하는 건데 대구는 지금 올해 특정 지역에 입주가 되게 많아요. 달서랑 중구 이런 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달서는 좀 외곽이라고 친다면 달서는 또 달서대로의 동네가 이미 형성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구는 사람들이 자꾸 낙동강과 금호강 이상한 얘기를 하시지만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천이 중요하거든요. 네. 네. 신천으로 이렇게 경계가 근데 신천 이쪽 동쪽은 입주랑 상관이 그다지 별로 없고 네. 이쪽 서쪽에 많은데 여기가 고민인 거죠. 왜냐면 여기가 원래 구도심인데 구도심의 재개발의 결과물들이 막 들어와요. 근데 대구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몰라요. 뭘 의미하는가. 근데 서울에 오래 산 사람들은 알아요. 아까 제가 신천을 말씀드렸는데 네. 서울은 그게 한강인데 신천은 남북이고 네. 한강은 동서잖아요. 네. 여기 한강의 바로 위에가 지금 여기 있는 마포, 네. 그렇죠. 용산, 성동, 성동. 마용성. 네. 여기 언제 올랐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이 올랐죠. 왜 올랐죠, 마용성이?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강남에서 마포는 안 가까워. 근데. 마포는 좀 멀죠. 네. 마포는 여의도 가깝고 네. 사대문 가깝고 한강이 보여서? 그것도 있고 용산구도 사대문도 가깝고 네. 서초구도 가깝고 성동구는 건너면 강남구고 네. 사대문도 가깝고 사대문과 여의도와 강남이라는 3대 업무지구가 가까운데 그동안 왜 여기 아파트가 없었지? 다 좀 불량 주거 그걸 싹 밀고 아파트를 싹 올리니까 많이 들어오니까 동네가 확 좋아진 거예요. 인프라 생기고 그러면서. 네. 그럼 대구도 중구가 여기 화교 살던 동네 아닌가? 영생덕 만두나 먹던 동네 아닌가? 근데 아파트가 왜 여기 들어오지? 막 남문시장이라고 하는데 네. 거긴 또 왜 들어오지? 또 저쪽 대구역 있는 쪽엔 또 그쪽은 또 왜 들어오지? 네. 왜 들어오지? 네. 왜 들어오긴요? 개발이 안 돼 있었으니까 거기를 밀고 짓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주거지에 인기 주거지라고 생각 안 했던 동네에 네. 인기 주거지가 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마용성 때도 그랬어요. 저기 아파트 져봤자 산동네라서 아무도 안 살 맞아, 거라고. 맞아. 특히 지금 여기 계시는데 이 옆에 마포 레면 푸르지오라고 있는데 여기 마포 공동역입니다. 정말 무시했어요. 제가 아는 여의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미달랐었거든요. 아파트 청약 맞아, 때 0.9대 1이었어요. 저거 안 된다고. 뭘 안 돼요. 애호개역 안 된다고. 뭘 안 돼. 안 되지 않았잖아요. 공동역이나 애호개 쪽도 엄청 바뀐 거라면서요. 아유, 굴레방 다리고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진짜 재밌는 거예요. 마포는 네. 연세대 서강대 출신들이 잘 안 샀어요. 옛날 생각 나는 거예요. 싫어. 신기해요. 서울대 사람들이 신길동을 거의 안 샀고 아까 연대 서강대 이쪽 분들 옛날에 그 모습이 네, 기억이 아니까. 나니까. 아이 거기는 제가 알기로 고대 이런 데 분들이 청량리 그 답심리 그쪽 아무도 안 샀어요. 아니까 알면 알수록 안 좋아요.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미래에 대한 환상이 눈에 이렇게 보여야지 과거가 자꾸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네. 자꾸 새 건물이 졌는데도 60년대가 보이면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대구는 저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중심지에 아파트가 새로 이만큼 들어와요. 네. 그럼 여기가 과연 빌까? 아니요. 공실이 날까? 네.
그럼 밖에서라도 이렇게 전세라도 들어오지 않을까? 되게 인기 지역이 되지 않을까? 소비력 있는 사람들, 직장이 또 아까 중구나 수성구나 이런 데 좀 있다고 치면 네. 다니기 되게 가까운 지역으로 지하철이고 뭐고 다 잘 돼 있는 지역에 아파트가 싹싹 들어오면 여기가 되게 인기 지역이 되지 않을까? 그럼 바깥에서 사람들이 더 들어오지 않을까? 들어오겠죠. 그러면 아까 대전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부산도 다 지금 5대 광역시 인구가 막 줄어요. 근데 그게 줄는 게 외곽에다 아파트를 많이 졌기 때문도 있어요. 네. 그 도시 말고 그 옆에 도시들에 뭐 대구면은 경산이나 칠곡이나 아니면 지금 달성은 대구지만 달성이나 이런 데 아파트를 막 지으니까 나가 있는 건데 생각해보면 요 중심지 언저리에 다 같이 살고 있지 네. 이분들이 다른 도시로 가진 않았거든요. 부산도 아까 양산이든 김해든 뭐 이렇게 근데 아까 대구도 이렇게 안에다가 딱 뭘 지으면 마치 마용성처럼 들어오겠네요. 쫙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신기한 걸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마용성에 입주가 많았을 때 서울 인구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다 외곽도시 고양이든 파주든 들어왔군요. 네 저기 뭐 구리든 남양주든 나갔던 사람들이 쏙 들어와. 그러니까 인구 순증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도시들은 힘이 워낙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뭔가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 정비 사업이 있으면 다시 사람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특히 센터일수록. 저는 그래서 대구는 아까 중구는 마용성 모두 봤으면 좋겠다. 근데 중구를 좀 좋게 보신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좋아요. 네. 저는 왜 나쁜지 모르겠어요. 날같이 나쁜 건 없는 것 같아요. 마용성도 그거잖아요. 여기가 입지적으로 봐서 나쁠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그냥 좋은 집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받은 동네에 아파트를 싹싹싹싹 지으니까 직장도 가깝고 뭐도 가깝고 새 아파트고 하니까 사사삭 끝나잖아요. 대구 이슈는 그렇게 보는데 막상 대구 분들은 그렇게 아무도 안 봐요. 그래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 광주는 근데 정말 많아요. 그냥 다 많아요. 광주 전역에 올해 엄청 좀 많아서 이게 얼마나 전셋값이나 이런 것들을 좀 누를까 그런 것들이 좀 이슈가 하나 있고 나머지들은 그냥 똑같아요. 대전, 울산 똑같고 부산은 그냥 늘 많아요. 근데 부산은 늘 많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입주가 계속 많으니까 신축 아파트만 가격이 좋아요. 입주가 많으면 사람들은 입주 많은 데에 가서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새 아파트. 네, 새 아파트 이왕이면 새 아파트 살지 뭐 굳이 낡은 아파트에 누가 살고 싶겠어요. 아주 좋은 자리가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구축과 신축의 차이가 자꾸 벌어져요. 그게 좀 부산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구축을 지키고 있으면 좀 손해볼 가능성이 있죠. 신축으로 옮겨야죠. 근데 부산은 지금 벌써 이렇게 입주장인 게 벌써 제 생각에 5년 가까이 되고 있어서 다 많아요. 입지 지역 할 것 없이. 그러면 멀리 안 가도 나 살던 동네에서라도 좀 좋아 보이는 것들. 그리고 부산만의 특징인데 막 5천 세대가 넘는 단지가 5천 세대 가까이 되는 단지가 막 톡톡 들어오고 있어요. 본 적 있으세요? 대구에는 없거든요, 잘. 저는 서울 없어요, 와서 없어요. 서울에도 3,000세대를 아는 분이 반포자에 살아서 갔다가 네. 마을인 줄 알았어요. 네, 네. 서울도 사실은 서초구에만 있지 네. 강남구에는 거의 없어요. 강남구에는 도곡렉스라고 네. 음마아파트 정도가 크지 네. 다른 데들은 다 몇 차 이렇게 돼 있어서 다 쪼개져 있단 말이죠. 대구도 그렇잖아요. 아파트 다 작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막상 대도시라고 해봤자 대단지는 잘 없어요. 근데 부산은 전국에서 정말 전쟁을 안 겪은 도시다 보니까. 그렇죠. 제일 밑에 있으니까. 딴 도시들은 폭격을 하도 많이 맞아서 도시계획을 거의 새로 했는데 거기는 그냥 그 옛날 그대로가 보존돼 있다 보니 재개발을 할 때 구역을 굉장히 크게 긋더라고요. 이거 한 번 지면 막 4천, 5천 막 이만큼씩 지니까 아파트의 격이 다른 것 같아요. 마을이 네. 좀 큰 마을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거기 무슨 성 같은 게 지어져요. 5,000세대면. 네, 근데 그거를 막 브랜드에 네. 그러니까 지역 브랜드를 짓는 게 아니라 네. 중앙 그 전국 단위 건설사가 가서 쫙 지니까 네. 다들 그거 충격받았어요. 다 똑같은 아파트인 줄 알았는데 뭐 200세대건 500세대건 다 똑같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3,800세대가 빡 들어오니까 오 그런 거. 다들 거기 입주하고 싶어 하겠네. 근데 그걸 작년까지 몰랐어요 사람들이. 근데 작년에 다 깨달은 것 같아요. 네. 그게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12월에 입주했는데 근데 앞으로 쭉쭉쭉쭉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서영고안가라는 말을 지어내면서 그게 뭐예요? 이렇게 자꾸 무지 욕 많이 먹었던 내용인데 2021년도 연초에 20년도 연말에 2021년도는 서영고안과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무슨 뭐 병원 이름이냐 그러셨는데 서초, 연제, 고양, 안양, 과천 이 5개 도시를 좀 잘 봐두시라. 네.
근데 서초는 좀 이따 서울 얘기할 때 하기로 하고 네. 연제가 바로 부산에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저거는 약간 라임을 맞추려고 저런 거고 연제랑 동래랑 같이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동래구, 연제구, 고원절이 지금 이런 식의 개발이 되게 많아요. 그 난생 처음 보는 것들이죠. 4,000세대요? 5,000세대요? 이건 뭐죠? 다들 그림을 봐도 뭔지를 몰라요. 이게 뭐예요? 없었으니까. 뭐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많다고요? 근데 아파트 많으면 뭐가 좋아요? 이런 말이 돌아와요. 아니, 저도 3,000세대 거기 한번 산책해보기 전에는 뭐 1,000세대나 2,000세대나 뭐 3,000세대나. 네, 똑같다고 생각하시죠. 잘 모르죠. 안 느껴봤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금정구에 있는 레미안 장전이라는 아파트가 제일 컸던 아파트인데 네. 거기도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 근데 대단지가 뭔지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단지가 중요하다는 거. 근데 서울에서도 아까 그런 대단지 아파트는 서초구에만 있어요, 큰 단지들은. 강남구는 다 자잘이 있어요. 서울의 큰 단지는 잠실에 있죠.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여기가 크죠. 둔촌주공 아파트, 뭐 12,000세대, 헬리오시티 9,500세대 이런 거. 헬리오시티 가보시면 기절하죠. 저는 꼭 지방에서 올라오시면 꼭 구경 이렇게 같이 가요. 네. 이게 9,500세대입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도시는데 힘듭니다. 이렇게. 그게 부산의 특징이에요. 부산만 있어요. 부산만. 부산은 아까 사람들이 갈아타기, 더 좋은 자산으로 자산을 옮겨야 된다는 생각들이 지난 몇 년간 강해진 것 같아요. 자, 서울 지금 서초 얘기해 주시면서 서용고 안과였나요? 네, 안과. 네, 피부과 얘기해 아니면 주셔서. 안과인데. 네. 지금 지역 유망한 거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아, 올해는 강남 3구와 일기신도시라고 그냥 말씀드렸어요. 아, 강남 3구라 일기 신도시. 네, 일기신도시는 오해가 좀 있는데 네. 수도권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일기신도시는 전국에 다 있어요. 200만 호 지을 듯인 거라서. 그럼 뭐가 있느냐? 서울 근처야. 네.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5개가 일기신도시 30만 호라고 한다면 지방에는 부산에는 해운대 좌동이 그 뜻인 거거든요. 일기신도시 때. 그리고 대구는 칠곡, 경산 뭐 그런 거. 그리고 광주는 상무, 대전은 둔산. 이런 데들이 다 있어요. 근데 거기가 다 지금 중심 도시들이에요. 그 지역에. 대구는 약간 다른데 그런 것들이 다 좀 똑같은 시기가 왔다는 거죠. 네. 지어진 지 30년 돼. 그런 데들도 함께 좀 같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강남 3구는요? 강남 3구는 사실은 전국에서 제일 다들 되게 선호하는 지역인데 막상 규제도 제일 많이 걸려요. 강남 3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인 거죠? 네, 송파구. 네. 근데 요즘 뭐 4구에 강동구, 뭐 맞아요. 5구에 동작구, 6구, 7구 막 많아지고 있는데 네. 강남 3구는 올해 좀 이슈가 많아요. 왜요? 다들 좋아하는 동네인데 이 좋아하는 동네에 힘들이 더 막 팡팡 실려요. 그러니까 그게 민간의 돈이든 공공의 돈이든 간에 자본 투입이 계속 그 지역에 들어가요. 그러면 동네는 좋아지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서초구를 좀 열심히 보셔라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건데 뉴스에 최근에 많이 나왔는데 저런 거죠. 경부고속도로를 뭐 지하화한다. 아, 그 서초 고속터미널 있는데요. 네. 근데 그게 저번 주에 양재 IC부터 경기도 화성까지도 지하 터널을 뚫는다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얼마 전에 했죠. 그러면 화성까지 지하도를 뚫는다고요? 네. 그럼 그게 그냥 아까 양재부터 화성까지만 뚫는 게 아니라 네. 서울도 하고 이것도 하면 그런 이슈가 하나가 있고 또 뭐 강남구 같으면은 지금 땅 이미 파기 시작했는데 영동대로 지하에다가 뭐 역도 만들고 뭐 이거저거 GTX 들어오고 뭐도 한 거 통합 환승센터를 만든대잖아요. 그것도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업자 선정이 됐는데 잠실 운동장 리모델링 지금 야구장도 뭐 새로 짓고 뭐도 하고 뭐 한다고 하잖아요. 강남, 서초, 송파에 다 있어요. 돈들이 막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뭐 시설만 딱 짓는 게 아니라 다 뭔가가 크게 변화될 수 있는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설들이에요, 다. 네. 평부 지하화 되면은 위에 공원화 될 거고 부천에 공원 생기는 거는 더 좋은 점이 강화되는 이슈잖아요. 물론 지금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렇겠죠.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강남은 아까 그렇게 하면 교통이 더 좋아지겠죠. 근데 교통이 더 좋아지면 뭐 하느냐? 강남이 교통이 더 좋아지면 강남에 회사들이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간단한 이슈가 있고 거기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옆에 현대자동차 그룹이 본사 짓잖아요. 삼성동이요? 아까 삼성역에다가 영동대로를 개발하면 그 바로 앞인데 꼭 개발하잖아요. 아까 그 종합운동장 그 바로 옆이잖아요. 맞아. 거기서 넘어가면 잠실이잖아요. 그거랑 묶어서 같이 개발하는 거예요. 구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아까 강남 3구에 뭔가 큼직큼직한 이슈들이 있고 뭐 거기에 못 미치지만 그래도 서울에서 뭔가 하려고 그러는 게 서울역 북부역사라고
서울역에서 이렇게 충정역으로 이렇게 좁아지는 데 있는데 거기다가 또 마이스 기능을 넣는 걸 또 짓는다. 뭐 한화그룹에서 하기로 했고 뭐 창동역사도 개발한다고 그러고 있고 네.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도 의정부로 이전시켜서 또 뭔가 개발한다고 하고 있고 그런 게 되게 있지만 각 지역마다 있지만 강남 3구의 그런 개발 이슈가 워낙 좀 큼직큼직한 게 있어요. 네, 그런 게 들어오면 당연히 그 주변도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네, 그런 거. 근데 문제는 작년에 거기가 제일 안 올랐어요. 강남이 덜 올랐어요? 네, 제일 조금 올랐어요. 아, 퍼센트. 금액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우리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한 거지. 상승률은 네. 좀 딴 데보다는 적었던 아주 거. 낮았어요. 아주. 그러니까 오히려 딴 지역들이 너무 많이 오른 것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지역들 오른 것도 뭐 많이 오른 건데 너무 안 올랐다 생각하는 느낌들이 드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보던 금액들을 이쪽 지역 가서 보면 네. 여기는 금액이 생각보다 싸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니 뭐 나가서 만약 20억을 받다. 뭐 광교 가서 30억을 받는데 강남은 뭐 20억짜리도 있고 막 그런 사람들이 착시 현상이 발생을 해요. 너무 싼 거 아니야? 이런 일들이. 근데 문제는 갈아타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강남 3구와 올해 그 일기신도시. 일기신도시는 아까 30년. 네. 30년은 재건축 연한. 재건축 연한이 다 왔네? 그럼 재건축을 하겠네? 네. 근데 그렇게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신기해요. 일기신도시는 다들 뭔가 좀 이렇게 좀 색안경을 끼고 일부러 보시는 것 같아요. 여기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까 열린 마음이 아닌 거예요. 자꾸 이렇게 닫힌 마음으로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기신도시도 열린 마음으로 보면 잘 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서울, 경기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보유주택수에 따르면 어쨌든 무주택자, 1주택자, 4주택자잖아요. 아, 네. 무주택자분은 지금 집을 사야 되는 걸까요? 그 말을 제가 작년부터 조금 조심해서 왜요? 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어떤 스탠스였죠? 사실 집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 사야 된다. 네. 네, 지금도 그 말은 똑같아요. 집은 있어야 되는데 네. 무주택자가 집을 살 방법을 정부가 자꾸 없애고 있어요. 그래서 방법이 자꾸 없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말은 아니 뭐 집에 가다 돈 있으면 빵 사 먹으세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꾸 제가 하는 말이 자꾸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하면서도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돈을 안 빌려주는데 무슨 돈으로 집을 사라고 뭐 영끌을 해서 사셨는데 영끌도 있어야지 영끌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너무 힘들어서 네. 제가 요즘에 그냥 좀 약간 자조 섞인 목소리로 어떤 데서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한 1, 2억 있으면 뭐 해야 되냐고. 네. 코인이나 하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대출이 나와야 뭘 하는데 네.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그 1, 2억으로 뭔가 답을 자꾸 내려고 하다 보면 잘못된 투자를 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돌려 말씀드린 건데 네. 대출 규제를 그래도 좀 완화시켜줘야 돼요. 무주택자 특히 아까 금액이 더 적은 분들일수록 집을 좀 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집이 없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네. 이번 정부 5년 동안은 전혀 안 해줬으니까 다음 정부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가 저의 생각. 1주택자들은 아까 제가 부산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네. 생각 외로 주거지를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가족들한테도 안 좋아요. 전 어릴 때 그게 참 좋은 줄 알았어요. 아, 그렇죠. 이 미국식 왜냐면 사고방식. 동네를 벗어나는 게 저희 어머니가 저희 돈이 많은 집은 아니었는데 집테크를 한 거예요. 아, 네. 아, 내 계속 집을 이동하면서. 그래서 어머니가 홈테크, 그래도 홈테크. 저희 아버지가 택시기사라는 직업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절대 아닌데도 저희 집이 그렇게 가난하진 네, 않을 네. 수 있었던 게 근데 그렇게 이사를 하니까 어릴 때 저는 이거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네, 네. 엄마 우리 이사 좀 그만 가면 안 돼? 아, 뭔지 압니다. 근데 지금 제가 조금 알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 제가 아무것도 몰랐다. 되게 어머니가 그러니까. 열심히 하신 거예요. 억척이셨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되게 귀찮거든요. 엄청 귀찮죠. 네. 그 맨날 주소 바뀌고. 이사 갈 때 짐 다 네, 싸고. 네. 그래서 그거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 짐을 안 풀어요. 애들한테도 짐 못 풀게 해요. 저 매년 돼 갈 거예요. 모든 건 사과 박스에 들어있어요. 집에도 장롱에도 사과 박스째로 들어가 있어요. 그대로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그 1주택자들은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에서 네. 20년 뒤에도 살고 싶으세요? 이런 질문을 가족한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가족들의 반응이 정답인데 마음만 아플 뿐이에요. 내가 그걸 만약에 못 해준다 그러면. 근데 그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계속 여기 살아야 될까? 이 생각. 그게 동네일 수도 있고 면적일 수도 있고 신축, 구축 문제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아파트냐 아니면 다른 주택 형태냐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소단지냐 대단지냐도 생긴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한 번은 좀 생각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1주택자들. 1주택자가 사실 제일 머리가 복잡해요. 1주택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이걸 깨달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건 1주택자이지만 계속해서 또 더 좋은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그게 저는 인간의 욕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지 말라고도 아니고 하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한번 저는 물어보고 싶은 거죠. 만약에 사회초년생이 돈이 없으면 20평대도 살 수 있고 10평대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계속 살긴 힘들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갈아타는 건 사실 정상적인 일이거든요. 왜냐면 결혼도 하고 가족이 늘어나고 뭐도 하고 뭐 어쩌다가 보면 부모님 아프셔도 모시고 살 수도 있고 그러면은 가족 수가 늘었다 줄었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왜 집은 전용 45제곱미터나 35제곱미터에 살 수는 없잖아요. 영원히. 초년생이야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내가 앞으로 좀씩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그 생각을 하는 게 진취적인 생각인데 지난 한 10년간 사람들이 그게 다 없어졌었어요. 그냥 이거면 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소확행. 근데 그 말이 한국 사람한테 가장 안 맞거든요. 그렇죠. 한국 사람이 소확행이 어디 있어요? 항상 난 더 잘 되고 싶지. 한국 사회는 네, 승진도 하고 싶잖아요. 누가 굳이 안 하고 싶어요. 그렇죠. 연봉도 올라가고 싶지 뭐. 근데 요즘 10대들, 20대들 보니까 확실히 다시 그 생각이 생긴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맞아요. 다시 막 진취적인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항상 1주택자들은 10년 뒤 그림을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내 10년 뒤에는 어디가 있는데 10년 뒤에는 어디가 있는데 이거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60대들도 그렇고 70대들도 그렇고 요즘은 이제 오래 사니까 그럼 내가 70살에는 어디에 있어야 되지? 80살에는 어느 병원 옆으로 이사를 가야 되지? 90살에는 우리 간병인이 오기 쉬우려면 어디로 가야 되지? 뭐 이런 생각들도 쭉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집에 계속 산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그게 1주택자들 이슈. 다주택자들은 아까 살아남기가 지난 5년간의 화두였죠. 자꾸 세금으로 막. 그래서 그게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되는 게 올해 8월 달 이슈예요. 올해 8월 달부터 2020년 7월 달부터 시작했던 임대차 3법에 따른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물건들이 나와요. 그럼 지금 전세 가격이 거의 3가지거든요. 요즘 4단계도 막 구분되고 막 전세가 같은 아파트에서 단지에서도 뭐 층별로도 다르고 엄청 다르다면서요. 네. 임대사업자 물건이 제일 싸요. 5%씩밖에 못 올렸으니까 임대사업자 물건은 나오지도 않는 게 이분들이 계속 연장해서 사세요. 계약갱신 청구권이 아니라 임대사업자는 나가라고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왜냐면 나갈 때마다 수수료만 들잖아요. 그냥 계속 계시라 그래서 뭐 2년에 5% 정도 올려봤자 지금 오른 게 이만큼이니까 여전히 이게 제일 싸요. 5%씩만 올려도. 임대사업자. 그 다음이 아까 이제 그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물건. 사용 물건. 네, 그리고 그 다음이 한 1년 전에 거래된 물건. 제일 비싼 게 지금 집주인 사는 물건. 그렇죠. 집주인 나가면 새로 지금 전세 나갔다 놓는 물건. 이게 사실 시장가를 왜곡시키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내년에 임대사업자 물건은 안 나오니까 그 아까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물건들이 위로 확 올라붙을 가능성이 올해 있죠. 없다고는 말을 못 하는데 정부가 이걸 또 폭력적으로 제압하려고 그러면은 청구권을 연장시키겠지만 그러면 반응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식으로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시장 원리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가 왜 벌어졌는지부터 반성할 건 반성하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게 잘 해결될지를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서로 좀 이렇게 합의를 찾아야지 그냥 한쪽 편만 들어서 그냥 이렇게 땅 해버리면 결국은 미봉책이잖아요. 미봉책으로 끝나는 거는 결국은 그 다음에 터져요. 그게 저는 불편해요. 근데 올해는 어쨌든 그 금리 인상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금리 뭐 4번 오른다고 했나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뭐 3번 내고 한국은행에서도 작년에 2번 올리고 올해 한 번 올렸죠. 1월을 벌써. 네, 한 번씩 올렸죠. 이거는 이제 부동산 투자할 때 그래도 뭐 좀 조심해야 되거나 좀 신경 써야 될 게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이거가 진짜 별로. 예상 외로 그다지 중요하진 않아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여기 지금부터 답글이 막 확 달리고 그런 댓글 달릴 거예요. 네. 금리가 얼마나 네, 지금 네.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데 네, 너는 네, 금리 네, 맞아요. 중요성도 모른다 이렇게 달릴 수 있잖아요. 네, 공대 나와서 그렇다고 또 분명히 달릴 거예요. 서울대 조선해양공학 공학과 나와서 네. 경리학도 하셨나요? 네, 하긴 했습니다. 성적이 더 좋아요. 네. 야 서울대 경리학 나오셨네. 아유, 저 공대 나와서 저 복수 전공. 네. 근데 그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금리는 많거든요, 원래. 아까 제가 채권은 금리랑 정말 연동돼서 움직인다 했잖아요. 정부가 개입을 안 하고 정말 그 금리와 수익률의 싸움으로 돌아가면 그게 맞는데 우리나라는 한 번도 그렇게 돌아가게 해준 적이 없어요. 원래 부동산하고 채권은 상품의 특징이 비슷해요. 쿠폰이라고 하는 연 수익률에 따라서 딱딱 꽂히는 게 있고 그거에 따라서 매매가가 움직여야 되는 게 맞아서 채권 가격 움직이듯이 움직이는 게 맞아서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생각보다 잘 하시는데 금융권 주식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이해가 좀 떨어지고 채권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을 되게 빨리 이해하시더라고요.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오해하시는 게 그거예요.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은 내려간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첫 번째는 금리의 영향을 받아야 되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뭐가 문제냐? 이자 부담이잖아요. 네. 그럼 대출이 있어야지 이자 부담이 있잖아요. 아, 지금 많이 규제했지. 대출을 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봤자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리고 대출은 이게 오해가 있지만 아까 우리나라는 6억 원에도 9억 원에도 네. 15억 원에도 대출 무슨 규제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대출을 9억 원에서 규제가 걸려요. 네. 40%, 네. LTV 40%. 올해부터 뭐 DSR 40%도 있지만 15억 원부터는 대출을 안 해준다고 알려져 있고 그 중간에는 20%. 네. 그러면 대출이 제일 많으려면 9억 원 미만 주택에만 많아야 돼요. 부담이 40%까지는 그래도 대출이 풀로 들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금리 영향은 여기서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15억 원 이상은 대출이 없으면 금리 영향이 없어야 정상이잖아요.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출 안 받았으니까. 대출이 없는데 금리 영향이 왜 있어? 실제로도 비싼 집들은 생각보다 대출들이 없어요. 등기부를 떼보면 근저당이 없어요. 별로. 네. 신기해요. 부자들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부자들이 더 보수적이라서 레버리지를 잘 안 써요. 근데 거기에 들어온 또 전세 사시는 분들도 대출이 또 없어요. 신기하게 4, 5억 전세금 대출은 전세금 대출을 꽤 많이 쓰시지만 20억 대출은 전세에는 대출이 또 다들 없어요. 신기해요. 그럼 그걸 현금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신기하죠. 그 돈은 어디서 다 나는 거냐인데 신기한데 아무튼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많을수록 대출이 없고 적을수록 대출이 많게 돼 있어요. 그런 금리 영향이 있다고 치면 오히려 매매가가 약한 동네들의 영향이 많다고 치면 그럼 오히려 지방 영향이 많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그렇죠. 지방집이 좀 싸니까. 네. 지방에서도 광역시보다는 또 외곽이 더 쌀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게 첫 번째. 그걸 가지고 어떤 분이 15억 이상 아파트는 그렇기 때문에 좀 오를 수 있는 게 있고 15 밑에는 좀 떨어질 수 있는 요소가 뭐 있다는 게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근데 또 이제 5억 원 미만 주택은 네. 정부가 또 고정금리 대출로 대출을 또 많이 해줘요. 자가 목적에 쓰는 사람들은. 그럼 고정금리잖아요. 네. 그럼 금리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대출을 너무 정부가 이렇게 막 조절을 하니까 금리 영향이 생각보다 적어요. 그러면 이제 금리 영향이 있는 동네로 가보자는 거죠. 네. 미국식으로 집을 사는데 은행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그 빅숏이라는 영화 보면은 막 LTV 120% 대출해주고 130% 대출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터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대출도 많이 해주지도 않고 네. 뭐 많이 해줘 한 60%, 70%뭐 정도 해주는데 비주택을 살 때만 그럼 거기가 영향을 받아야죠. 그쵸. 대출이 많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상가를 샀어요. 네. 지금 코로나로 상가가 다 안 돼가지고 1층이 다 벼요. 임대료 안 나와요. 대출 많이 썼어요. 그럼 임대료 안 나오니까 계속 적자 나면서 파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금리 영향이죠. 그렇죠. 그래서 상가가 안 팔려요. 상관 영향이 있군요. 있죠. 왜냐면 금리가 영향이 아니라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상가를 안 빌리니까. 근데 상가를 빌리면 또 돌아가죠. 예를 들면 제가 요즘 제일 주목하는 게 지하실 같은 건데. 지하실이요? 네.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들어갈 수 있는 지하실. 뭐냐면 공유 주방 같은 게 이거 새로운 변화인데 배달 음식을 시키니까 요즘 사실 배달 음식이 어디서 오는지는 몰라요. 모르죠. 우리가 시키곤 있지만 밥만 있으면 되지 뭐. 네, 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위생업소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뭐 확인할 수는 없죠 그걸. 사실 근데 옛날에도 그랬어요. 우리 중국집에 전화를 하면 이 중국집이 어디인지 잘 몰라. 그게 전화번호가 몇 개 있는데 네, 그렇죠. 같은 식당에 사는 데도 많아요. 이름은 다 다르고 그러니까 전단지만 20개인데 사실은 그 집이에요. 다 같은 집이야. 전화기 20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아는데 네. 근데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사람들이 굳이 1층에서 뭘 사업을 안 하고 어디로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면 사무실도 은행도 1층, 2층에서 안 하고 뭐 5층, 7층 임대료가 싼 곳으로 다 이렇게 흩어지니까 오히려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1층 이런 것들이 인기가 없고 지하실은 진짜 아무도 안 봤어. 지하실은 당구장에 나는 데줄 알았는데 뭐 심지어 아이스링크가 강남에 있질 않나? 요즘 아이스하키장이 있질 않나? 아이스링크장이 강남에 있어요? 아이스하키 배우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눈에 좋은 동네는 다르긴 다르구나. 저도 가본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테니스 실내 테니스 되게 많이 생겼어요. 요즘에 마포 공동에서 많이 생겼어요. 코로나 또 인해서 그러니까 지하실이 그런 식으로 막 다 잡아 먹어주니까 그리고 또 저거 강남에 또 펜싱도 많더라고요 요즘에. 네, 펜싱장도 많아졌고. 그러니까 농구장도 많이 봤어요. 저 최근에 저희 동네에서 1층에 농구장 있는 데 봤어요. 건물 빌딩 1층인데 1층에 농구 코트가 있어요. 건물 1층에. 전부 다 농구장이에요. 농구장. 실내 코트. 네. 밖에서 농구하는 게 보여요. 이거 임대료가 맞나? 근데 뭐 맞겠죠? 그러니까 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게 아까 금리 영향을 받으려면 그런 것들. 그런 건 우리 보고 있다는 말이죠. 1층이 다 많이 비는 것들. 근데 오히려 또 그런 애들은 수요가 늘어나면서 임대료가 생겼고. 그리고 금리가 올랐을 때가 이슈가 뭐냐면 미국에서 정확히 얘기해 주는데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파월 의장이 맨날 인플레이션 얘기하잖아요. 무슨 집값이란 얘기 안 하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표시 가치가 표시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걸. 그렇죠. 그럼 그게 경기 과열이라는 뜻인데 대한민국은 자꾸 집값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집값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데 물론 한국은행도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진 않지만 지금 아까 우리 잠깐 월세 얘기 나눴는데 네. 지금 월세가 올라요. 그럼 금리가 올라간 거를 월세 상승이 흡수를 해요. 근데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임대료가 오르는 거는 금리가 오르는 이유기도 해요. 저는 이 설명이 맞다고 생각해요. 금리가 올라서 임대료를 올린다고 수요가 없으면 이게 안 오르는데 네. 수요가 있으니까 올라가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동네가 있고 아닌 동네가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러면 아까 그 금리 인상의 여파는 네. 아까 주택 같으면은 오히려 매매가가 작은 데가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상업용 시장 같은 데들은 약간 수요가 좀 덜한 동네가 영향을 더 받죠. 네. 그럼 여기서도 상급지, 하급지의 격차가 이렇게 나기 시작을 해요. 금리 인상의 여파는 오히려 그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대출이 별로 없다. 그러면 대출을 많이 해서 사는 오피스텔이라든가 꼬마 빌딩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건 대출을 뭐 한 80%, 70%씩 네, 네. 하잖아요. 네. 그럼 여긴 금리 여파가 좀 많겠네요. 있어야죠. 네. 있을 거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있어야죠. 있을 줄 알았어요, 저도. 없다는 저도 뜻이 뭐예요? 2078년도에 그럴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강남에 지나가다 보면 뭐 공실 너무 많은 건물들을 보고 강남 아니고 이런 데도 이렇게 보다가 공시 많잖아요, 요즘. 와, 공실 진짜 많다. 저 건물 다 ቢ었어. 좀 지나고 봤더니 부셨더라고요, 건물을. 새로 짓더라고요. 멸시. 멸실. 아, 저게 명도를 한 거구나. 저는 장사가 안 돼서 처음에 빈 줄 알았는데 네.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오랜 시간 동안 건물을 비운 거예요. 그런 건물도 꽤 많더라고요. 왜냐? 상가임대차보호법은 10년 가까이 못 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임차인 빼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다 빼야 질 거 아니에요. 최근에 건물을 새로 져요. 그럼 거기 임대료가 얼마나 비싸냐? 왜냐하면 모든 임차인들은 상가구, 오피스텔 구간에서 신축을 원한단 말이에요. 장사하시는 분도 이왕이면 새 건물에서 주차 잘 되는 데 사고 싶지 뭐. 그쵸. 75년 된 건물에서 막. 그 하수구도 맨날 막히고 이런 데서 사업하고 싶어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신축 건물도 또 희소하다 보니까 신축 건물의 임대료가 막 쭉쭉 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전반적인 문제예요. 없어요, 새 건물을. 본격적으로 많이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상황에 무슨 콘크리트 100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세대에 맞지 않는 건물들이면 부수고 새로 요즘 세대에 맞는 건물을 져야 수요자들이 글로 들어가는데 그럼 수요 공급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표님은 유튜브에서도 요즘에 이제 부동산 하락을 얘기하신 분도 있잖아요. 원래 많으시니까. 이분들의 이야기는 좀 어떻게 받아들여요? 완전 근거가 없는 건가요? 사기도 100% 뻥은 없어요. 아, 그쵸. 5% 정도의 진실에 95%의 과장이 들어있는데 네. 그런 분들 얘기도 약간 그런 거예요. 듣다 보면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다 나름의 근거가 있잖아요. 네, 근데 데이터가 그게 있고. 확대 해석이 돼 있고 해석 방법을 왜 기승전 병으로 끝나자고요. 기승전 결이 돼야 되는데 네. 기승전 병맛으로 끝나는 경우가 그럼 그런 건, 만약에 네, 결론 이상이죠. 대표님이 생각이 100% 맞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우,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있죠. 진짜 만약에 떨어진다면 네. 뭐 때문에 떨어지? 올해. 올해는 없는데 적어도. 아, 올해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러니까 언론에도 그렇게 얘기했죠. 아. 모든 요건이 상승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말한 이유가 올해는 그럴 일이 없어요. 적어도. 그러면 적어도 언제부터 좀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정부가 좋아하는 얘기를 좀 해드리려면 3기 신도시가 입주하는 27년이나 28년도 정도는 돼야. 거의 한 5년 남은 거잖아요. 네, 저는 금방 단서를 달았잖아요. 정부가 원하는 식으로 대답을 해드리려면이라고 말을 드린 게. 근데 문제는 다들 그 생각도 안 하는 게 3기 신도시 약 30만 호가 입주를 한다는 사실만 깨닫고 계시지 나머지 집들은 새로 짓는다는 얘기는 왜 빼놓냐는 거죠. 주택시장만 보면 입주라고 하는 플러스 요인과 이제는 멸실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요인이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난 30년 전까지만 해도 논밭 밀고 졌기 때문에 플러스만 계속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죠. 이제는 마이너스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아까 1기 신도시예요. 아까 27년, 28년 적어도 5, 6년 남았는데 그 와중에 거기서 아파트랑 하나도 멸실이 안 돼 있을 거냐도 너무 지극히 긍정적인, 낙관적인 추정이에요. 저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각보다 별로 없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순증량이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적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급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200만 원도 300만 원도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끌고 갈 건지까지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연도별로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여줘요?
대표님 말씀을 듣고 지금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무주택자 분이신데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차라리 빨리 사는 게. 그거는 제 의견 말고 그 말로 돌려서 할게요. 그 명품백은 빨리 사는 게 돈 버는 거라. 아, 그쵸. 샤넬백은 무슨 계속 1년에 올라요. 3번, 4번. 요즘 뭐 돈 많이 번 친구들 보니까 좋은 슈퍼카도 빨리 사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좀 타고 팔아도 가격이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 연봉만 생각하면 사실 별로 안 오르고 내 주변도 별로 안 오른 것 같지만 조금 다리 건너서는 생각보다 많은 돈을 번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점차 너무 많이 생겨서. 네, 진짜 너무너무 많아요. 전통 방식으로 돈이 안 벌릴 뿐이에요. 맞아. 컨벤셔널이라는 말을 이제 할 뿐이에요. 진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가치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게 아까 제가 열린마음, 오픈마인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옛날처럼 막 야간 자율학습 2시까지, 새벽 2시까지 하루에 3당 사락으로 만약에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를 입학을 했어요. 공부 열심히 하셨으니까. 아니, 그러면 부자가 되냐고요. 어떻게 안 되던가요? 어때요? 저 다니던 회사 망할 뻔했단 말이에요. 조선업종 배우 조선해양 다니셨잖아요. 제가 다녀봐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기업에 가도 네. 업황이 안 좋으면 안 좋을 수 있더라는 걸 제가 몸소 경험을 해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이 얘기 하셔서 조금은 동떨어진 질문이지만 어차피 김 작가 TV가 또 자기개발 채널이기도 하니까 여쭤보고 싶은 그런 채널이에요? 재테크 아니에요? 원래는 자기개발로 시작했어요. 그래요? 근데 지금은 재테크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저도 자기 개발 좋아하는데. 서울대 조선해양공학에 이제 경영학 복수 전공하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저희 나이대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잖아요. 저 사실 연배를 몰라요. 저 82년생. 비슷하시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 때만 해도 사실 좋은 대학 가서 좋은 기업 취업하는 게 성공의 뭐 코스 같은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세상이 좀 많이 바뀐 거 보면 사실은 근데 무슨 생각 드세요? 저 사실 지난 한 10년간 되게 생각이 많았어요. 왜요? 그게 성공 방정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서울대 가고 이런 것들이 네. 그게 아니라 참여 연세대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참여연수된 뭐예요? 사회운동을 해서 아,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을 하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 훌륭한 길을 왜 엄마는 안 알려줬나 모르겠어요. 참여연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게 맞았었나 보다. 그분들이 지금 다 국회의원 뭐 다 하고 계시잖아요. 아, 잘못된. 근데 나도 저희 엄마도 잘못 가르쳐 준 거죠, 저한테. 공대 가서 돈 많이 벌 수가 없거든요. 공대 가면 직장인이지. 그렇죠. 스타트업을 하라고 하셨어야 되는데 저보고 창업하라는 얘기는 한 번도 안 하시고. 요즘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젊은 친구분들, 20대, 30대 분들이 이제 짧은 시간에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돈을 많이 버시는 거 보면 여러 생각이 들긴 하겠어요. 아니요, 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저희 때도 그 닷컴 버블이 있어서. 아, 있었죠. 제 주위에 모두는 아니지만 한 9, 7학번, 9, 6학번 이런 형들은 돈 많이 번 분들 꽤 많았어요. 그때. 물론 그게 되게 짧았죠. 그리고 다 약간 사기 같은 식으로 끝났는데, 그리고 대부분 다 알 수 없는 식으로 끝났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이게 결과물들이 나오잖아요. 되게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과연 옛날식의 방법들. 명문대 나왔다고 꼭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옛날처럼 뭐 고시 본다고, 고시도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김작가 TV 같이 이렇게 훌륭한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가 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1000만 유튜버. 내년부터 중국어, 일본어, 영어로 같이. 저거 닮으면 안 돼요? 그 외국어 그거 뭐 있던데요? 그 AI. 아니, 근데 자녀분이 있으시잖아요. 네, 있어요. 자녀분한테 그러면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할 생각이 있어요? 이런 시대에. 저는 딴 건 모르겠고요. 아빠가 이 일을 하니까 아빠 일을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뭐 누구보다 제가 잘 가르치지 않겠어요? 예를 그렇죠. 들면. 사실 그게 가업이거든요. 별게 아니라. 맞아. 제 생각에는 김 작가 선생님도 네네. 이제 유튜버를 가르치는 게 제일 좋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세대 교체하는 거예요? 재밌어. 뭐 그냥 옆에 채널이긴 하지만 뭐 강의도 하시던데요, 뭐. 신사임당님이? 그분 막 유튜버 되는 법 강의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강사잖아요, 말 그대로. 네. 그거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이렇게 알려서 맞아. 그게 선한 영향력 아니겠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사실 그게 제일 쉽거든요. 아버지가 잘 됐으면 그 영역에서. 맞아.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유일한 게 직장인이에요. 그걸 뭘로 알려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계속 자기 자손들이 계속 내 사업을 더 키웠으면 좋겠다가 생각이라고 한다면 네. 다른 영역들은 또 역시나 또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좋죠. 예를 들면 운동선수 아들 운동선수 하면 좋은 거고, 그렇죠. 뭐 예술가 자녀 예술가 하면 좋고, 그렇죠. 여러 가지 뭐 교수, 지식과 인프라는 교수 자녀 교수, 이거 아닌가? 다시 원래 하제로 좀 네. 돌아와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억 시대인데 이게 찾아보니까 4년 전과 비교해서 2배 정도 그쯤 올랐는데 됐죠. 예. 이것이 이제 적정한 가격인지 집값이 이제 거품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또 대표님은 찾아보니까 이런 거에 좀 동의하지 못하신다고. 예, 이거는 네. 사실 저보다 여기 다른 분들도 많이 나오셨겠지만 네. 주식하시는 분들 시장이 과연 과열입니까? 뭐 오버 에스티메이티드 아닙니까? 뭐 이런 것이 뭐 오버슈팅 아닙니까? 이런 얘기 할 때 그분들도 대부분 아니라고 하시는 논리들이 있잖아요.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이 네.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부동산 주택이 아닌 다른 동네 같으면 도대체 이게 합리적인 영역인 거냐 아닌 거냐를 뭘로 판단할까? 근데 제 생각에 적어도 주택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소비력이 늘어나서 네. 사람들이 특정한 물건을 많이 사고 싶어 하는 게 오래 지속이 될 수 있다고 보면 네. 그냥 그 현상이 맞는 거예요. 집값이 오르는 게 맞는 거다. 네, 예를 들면 저런 거예요. 싱가포르, 홍콩 도시국가 같은 경우에 네. 인구 한 6, 700만 명 되는데 네. 땅은 요만해요. 집은 없어요. 엄청 비싸다. 도시는 잘 돼요. 뭐 예를 들면 미국도 그래요. 미국 엄청나게 넓은 나라지만 샌프란시스코의 뭐 실리콘밸리 네. 요즘 그런 말 잘 안 쓰는데 네. 샌프란시스코에 막 그런 잘 나가는 회사가 몰려 있으니까 무슨 초봉을 50만 불을 받아도 약간 푸어래요. 돈이 없어서. 맞아. 집도 뭐. 이게 우리가 결론을 다 얻는 거죠. 땅이 넓고 좁고도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거기에 고소득자가 쫙 몰려서 네.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은 결국은 그 사람들이 부담해야 되는 집값이라는 거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 근데 그거를 주식하시는 분들은 항상 페어밸류라는 걸 생각을 하니까 뭐 시장이 PE가 12배고 뭐 시장이 EV EBITDA 몇 배인데 이거 뭐 그게 아니라 앞으로도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겠다. 근데 집 공급은 계속 없겠다. 그게 저도 뭔가 규칙이 있으면 좋겠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규칙적으로 돌아가지는 않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한 10배쯤 되거든요. 소득의 10배. 네. 그러니까 서울 주택이 아까 13억 언저리인데 10배. 나눠보시면 1억 3천?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 1억 3천만 원 정도 소득이 있어야 그런 13억 정도 되는 주택을 소비하기가 아주 부담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이러면 슬퍼지죠. 1억 3천이 안 되는 분들은 그렇죠. 힘든 거죠. 네네. 지금 제 생각은 10배인 것 같아요. 10배. 그 지방시장은 한 7배쯤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광역시 시장은 한 8배쯤 되는 것 같아요. 이거부터가 벌써 지금 댓글 달릴 내용들이에요. 말도 안 되지 한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참 슬픈 얘기지만 한 15억짜리 아파트 동네를 가보면 맞벌이가 되게 많아요. 서울에서 맞벌이를 한다는 뜻. 깎아끌면 아까 1억 3천, 1억 4천 나누기 2 해보시면 7천만 원. 7천만 원 연봉 받는 두 분 결혼하시면 어려울까?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이닉스는 신입사원 둘이 결혼하면 2억이잖아요. 회사마다 되게 다르구나.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거주하려면 어느 정도 급여가 나오는 회사를 취업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런 회사들은 어디구나. 그런 회사의 직급은 얼마쯤 돼야 되는구나가 딱 결정이 되면 40세 차장 정도는 돼야 되는구나. 서울에 14억, 15억짜리 주택을 거주하려면 네. 한 40대 초반 뭐 대기업은 꼭 아니어도 한 그 정도 연봉은 돼야 되는구나. 그게 이제 사람들 머릿속에 딱 박히면 그럼 그 회사들 연봉이 오르면 오를수록 계속 그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한 3년 전, 4년 전 네. 너무 쌌던 거예요. 그때가 너무 쌌던 거예요. 사실 그게 쌌던 거지. 지금이 저는 네. 와 너무 비싸요라는 말은 조금 적용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막 규칙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1억 4천 정도 가구 소득이다. 또 여기서 막 세전이냐 세후냐 막 말도 많은데 복잡하니까 그냥 세전으로 이렇게 해서 1억 4천만 원 그러니까 한 달로 치면은 한 1200만 원이죠. 네. 1200만 원에서 주거비를 얼마쯤 쓸까? 20%가 맞을까? 40%가 맞을까? 이것도 또 설이 분분하거든요. 네. 근데 대한민국은 그동안 한 20% 언저리였는데 네. 그게 아까 3, 4년 전 가격 그때가 그랬었는데 자꾸 올라가는 것 같아요. 선진국은 뭐 40%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뭐 선진국으로 치죠. 한 40%다. 그러면 1200만 원에서 40%면 480만 원. 그러면 지금 반전세가 맞나? 시장가를 설명하는 건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마음속에 있어요. 몇 퍼센트가 적정. 근데 적정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정부의 규제가 어쨌든 집값을 잡으려고 했잖아요. 계속해서. 네. 정부는. 네. 왜 부동산 집값을 못 잡은지랑 그다음에 정부 정책으로 부동산 집값을 잡기 힘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후자부터 네. 먼저 두 번째 거부터 얘기를 해보면은 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어요. 그렇죠. 네. 시장을 정부가 이기려면 시장을 없애야 돼요. 없앨 수는 그럼 사회주의잖아요. 그렇죠. 사회주의 국가는 정부가 다 이겨요. 근데 문제는 정부가 없어지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러시아 쓰려면 봤잖아요.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시장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인류 역사에서 없었던 적이 없는 거고 북한에도 장마당이 있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라서 일단 정부가 시장을 자꾸 개입해서 뭘 하려고 한다는 거는 일시적으로 영향은 줄 수 있어도 네. 큰 시장의 그런 메커니즘을 깰 수는 없어요. 시장의 메커니즘은 수요 공급이거든요. 근데 시장을 아까 없애는 게 아니면 네. 결국은 시장에서는 누군가가 돈을 벌고 그 사람들의 수요와 넘치는 그 유동성과 힘들이 있는데 네. 인간의 본성을 무시하면 돼요. 집 한 채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10평이든 30평이든 집이 한 채 넌 있으니까 너 일단 1주택이고 2주택 가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약간 합리적인 발생인 거죠. 모두가 하나씩만 가져야 되고.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사람의 본성을 자꾸 이렇게 무시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럼 정책에 변화가 생겨도 집값 상승을 정부가 잡기는 힘들다라는 생각이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을 바꾸면 돼요. 브레인 워싱? 세뇌를 시켜서. 네. 아, 저는 뭐 전용 25제곱미터에서 4인 가족이 살아도 괜찮습니다라고 모두가 생각하면.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되게 발전적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나라는 사람들이 그냥 포기한 것 같아요. 집 사는 거를? 아니요, 그냥 자기의 생활에 대해서. 아니, 뭐, 이 정도면 됐고. 그게 소확행이잖아요. 선진국 사람들이 소확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제법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때 그건 유럽식인 것 같고, 영미식은 아닌 것 같아요. 영미식은 다 앞으로 나가려는 것 같아요. 유럽 대륙식은 좀 뭔가 네. 소확행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40, 50대는 대륙식인 것 같고, 20대는 다시 영미식인 것 같아요. 발전적이에요. 근데 발전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막아요? 저는 그 욕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욕구. 그 사람들의 욕구, 막 불불 끓는 그 욕구를 누르는 건 불가능해요. 욕구를 충족을 시켜줘야죠. 그럼 그 사람들의 매수 심리가 결국 안정화돼야 집값도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될 텐데, 사실 부동산 뭐 가격이 계속해서 결국에는 우상을 하겠지만, 이게 지금 또 안정되게 조금씩 오르는 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안정시키려면 네. 정부가 주택 공급은 아주 많다는 얘기를 립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많은 걸 보여주면 되는데 문제는 그러기에 땅이 없어요. 지금 뭐 어디 논밭 밀고 질 때가 논밭 찾으러 나가려면 벌써 경부고속도로 차시면 한 안성쯤 가야 논이 보여요. 이젠 저 어릴 때만 해도 좀만 나가도 논이었는데 보세요. 한번 언제 타고 가세요.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시면 계속 아파트예요. 계속 아파트. 논밭 보기 힘들어요. 안성 가야 된다니까요. 안성. 평택까지도 잘 안 나와요. 옛날 평택에도 다 논이었는데. 그러니 어디다 져요.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30년간 그걸로 잘 버텨온 거예요. 네. 진짜 열심히 버틴 거예요. 도시를 막 확장시켜서. 지금 뭐 누가 그러잖아요. 수도권이 저기 천안아산까지 수도권이라고. 왜냐면 거기까지 다 아파트를 지어놨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여주려면 앞으로는 정부가 개입이 아니라 시장가는 시장가대로 움직이는데 대신에 주택 공급은 그 민간 사업자들이 팔릴 것 같으면 지면 되니까 그냥 규제를 풀어버리면 될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영향은 그거죠. 가격이 움직이니까 가격도 자꾸 공급도 늘리려고 한다 그러면 이런데 공급을 누가 늘려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공급을 늘리는 거죠. 그래야 이렇게 늘어야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 게 사이클이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사이클이 안 생겨요. 주택시장에 자꾸 개입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대표님이 그 이제 옛날에 안 좋은 동네를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거기를 사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했잖아요. 매우 옛날에 힘들어요, 그 매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네, 매우 힘들어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제가 알기로 무주택자분들이 한 40% 정도 되나요? 아, 그쯤 돼요. 네. 전국으로 보면. 전국으로. 서울에가 많아요. 서울에가 많고. 그럼 그분들이 이제 집을 살려고 할 때 가장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는 네. 자기가 이제 몇 년 전에 봤던 가격이란 게 있잖아요. 당연히 네. 기억에 있고. 네, 사실 네. 공덕에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24평 아파트가 5억 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있었죠. 아, 네, 있었죠. 그게 뭐 10년 전, 20년 전도 얼마 아니고 전이죠, 얼마 전. 얼마 전이에요. 네. 근데 그걸 알고 있으면 사기가 굉장히 힘든데 네, 네. 어떻게 보면 대표님 말씀대로 계속 오른다면 어쨌든 사야 되는 건데 이거 좀 어떻게 깰 수 있을까요? 열린 마음. 그러니까 가격표를 자꾸 내 기억 속에 가격표를 지워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도 그러면 영원히 못 사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들 반토막 내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반토막 나면 또 진짜 못 사요. 더 빠질까봐. 아, 제가 주식 업계에 10년을 있어봐서 아는데 네. 그런 얘기가 얼마나 부질없었던지를 맨날 봤어요. 폭락장에서 주식 살 수 있는 사람은 상승장에서 잘 사요. 그 사람들은 맨날 사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기다렸다 산다는 말만큼 힘든 얘기도 없고 그럴 정도의 능력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는 안 하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우리의 기억이 많은 거를 제약해요. 근데 그런 건 쓸데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뭐 짜장면이 70원이었다 이러지. 그 무슨 쓸모가 있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한 7,000원 뭐야 지금 만 얼마 하던데 배달시키면 맞아.
저희 아버지한테 얼마 전에 아빠 요즘에 짜장면이 3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막 트러플 오일이 들어갔고 뭐 소고기를 넣었대요. 그래서 스테이크 짜장면이던데 볶음 짜장인데 3만 원이요. 배달시켰더니 쿠팡 뭐로 3만 원에 와요. 그랬더니 그거 왜 먹냐 이러시더라고요. 왜 먹긴요? 그거밖에 배달이 안 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하고 자꾸 이렇게 세대 격차가 느껴지는 건데 그게 다 뭐냐면 그분들도 오픈마인드가 아닌 거고 오픈마인드가 좀 될 필요가 있죠. 요즘 더 젊은 친구들은 더 얼마나 오픈돼 있겠어요. 서울 계획이 그분들은 잘 사요. 네, 거꾸로. 특히 코인으로 돈 버신 분들은 네, 사회 초년생들과 그런 친구들은 왜냐면 그냥 받아들여요. 코인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1000배 오른 코인 있는데 그거 옛날에 뭐 0.001센트였을 때는 못 사고 1달러였던 사겠어요?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 서울 기준에 했을 때는 글로벌 도시인 뭐 뉴욕과 파리처럼 집값도 그 정도까지 비싸질 수도 있나요? 되지 않을까요? 아 실제로. 왜냐면 서울하고 파리가 비슷해질 뻔했어요. 파리가 가보시면 도심은 다 옛날 그대로고 신도시는 저 바깥에 라데팡스 같은데 밖에 벙리유 같은 게 이렇게 밖에 있거든요. 서울하고 똑같아요. 서울은 보존돼 있고 신도시가 저는 항상 서울을 파리의 아시아 버전이라고 말을 드리는데 근데 그러다 이제 시장님이 돌아가셔서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서울을 왜 개발을 안 하냐는 거예요. 파리도 다 낮단 말이에요. 층수가 다 똑같고 심지어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12개 그 개선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12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방사형 도시로 돼 있는데 서울은 그것도 아니고 다 낮게 만들어 놨냐는 거죠. 그래서 파리는 생각보다 비싸요. 근데 파리처럼 될 수 있다는 게 아까 구조가 똑같이 돼 있어요. 뉴욕은 잘 모르겠어요. 뉴욕은 진짜 비싸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너무 먼데 백인들 도시 말고 그냥 가까운데 뭐 센젠 광저우 이런 데 엄청 비싸던데요. 거기보다 못한 게 뭐 있어요, 제 생각에. 삼성전자가 거기보다 연봉을 덜 줘요. 우리는 뭐죠? 거기 중국에 뭐 샤오미? 샤오미. 저 중국 걸 잘 안 써서 모르는 게 많은데 그런 회사들이 다 거기 몰려 있다면서요. 뭐 광동성 거기 뭐 집값이 뭐 2억 얼마, 3억 얼마 평당? 거기는 심지어 토지도 없거든요. 나라 거라 껍데기 가격만 이거든요. 인구 많다는 얘기하면 여기도 거기 못지않게 인구는 많아요. 그럼 집에 살 때 우리가 어쨌든 대출해야 되잖아요. 네. 대출은 그냥 지금 워낙 규제가 많으니까 본인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데만까지 그냥 다 받으면 될까요? 해줘야지 받죠. 아니 그래서 제가 요즘 이 말을 못 하겠다니까요. 그래서 아니 5천만 원밖에 안 해주는데 예를 들면 작년에 신용대출도 줄였잖아요. 작년 갑자기. 근데 요즘 또 다시 다 늘어났지만 이러니까 자꾸 왜 이렇게 없는 사람들만 힘들게 하나.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한테 빌리면 돼요. 어떻게 보면 정부의 이런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이 예를 들면 없는 분과 있는 분이 있으면 누구한테 결국 좋아지게 된 거야? 결과론적으로 친다면? 의도는 그게 아니었겠지만. 좀 안타깝네요, 그거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규제가 없을수록 모두가 좋아요. 규제가 있을수록 좋아요. 자, 그럼 위에 있는 분들, 요즘에 부자분들은 부동산은 자산 뭐 사세요? 뭐 많이 사시는 것 같은데. 어떤 거요? 아파트는 잘 안 사시고요. 아파트는 왜냐면 많으니까 그렇죠. 이미 다 있고 뭐 빌사람 사장님 같은 분들 많이 만나시는데 근데 그것도 좀 이제 많이 비싸져서 꼬마 빌딩 말씀하시는 거예요? 꼬마가 아니에요, 가격이. 어른이에요. 이미 어른 빌딩. 다 컸어. 다 컸어요. 성인 빌딩 사셔야 돼요. 또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금액들이 아니고 요즘에 좀 큰 길가로 나오시면은 0이 하나씩 더 붙은 것 같아요, 가격들이. 1000단위예요, 1000단위. 가격이 이제. 1000단위? 네. 1000억이요? 뭐 다 그래요. 그래서 1000억이라는 건물은 어디 쪽인가요? 테헤란호 쪽인 건가요? 테헤란로만 그런 줄 알았는데 네. 영동대로도 그렇고 언주로도 그렇고 뭐 강남대 원래 그랬고 뭐 요즘 저희 애들은 주소를 저 집안으로 안 부르고 자꾸 도로명으로 애들은 길 이름을 잘 알더라고요. 저는 길 이름을 많이 모르는데 맞아요. 뭐 역삼로, 설릉로 이런 걸 잘 알아요. 표지판을 열심히 보더라고요. 거기도 많이 비싸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뭐 평당 3억 이런 것도 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큰 길가에 500평 있으면 1,500억이에요. 생각해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그게 이번 정부 5년이 낳은 결과물인데 땅값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땅값이. 요즘에 그 꼬마 빌딩은 많이 올랐는 걸 사도 되는 건가요? 사도 되는데 있어야 사죠. 아, 매물이 없어요? 잘 없어요. 예. 쉽지가 않아요. 아파트보다 당연히 적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집원을 다 사셔야 되는데 집원을 나눠서 갖고 있는 공동주택도 사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독립 집원을 사기가 쉽겠어요? 생각보다 사기 쉽지 않아요. 그분들이 안 파는 건가요? 사는 분들? 산지 얼마 안 됐어요, 다. 손바뀜이 많이. 보니까 그런 그런 것들일수록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왜 그러냐면
거기 지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지으면 엄청 애착이 큽니다. 안 팔고 싶죠. 네, 죽을 때까지 거의 거기 사세요. 그럼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잘 안 나와요. 돌아가셔야 나옵니다. 근데 자꾸 오래 사시잖아요. 안 나와요. 수명은 늘어나고. 이게 걱정이에요. 안 나오겠구나. 저분들 고집을 봤을 때는 네. 나올 리가 없는데. 네. 그게 첫 번째고, 그분들도 그걸 팔면 더 좋은 걸 사고 싶으니까 파시는 건데, 네. 좋은 게 사려면 너무 금액이 비싸니까 네. 힘들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냥 그쪽 동네는 옛날처럼 그냥 사면 돈 버는 이런 게 아니라 네. 건물을 지으면 이제는 임차인을 고민하셔야 돼요. 네. 내가 여기다 임차를 뭘 집어넣어서 밸류업을 어떻게 시키고 1층에는 뭐 하고 1층에는 스타벅스 하고 뭐 지하에는 아까 공유주방 하고 테니스장 놓고 근데 그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복잡하죠. 진짜 사업가예요. 빌딩 짓는 순간부터. 자신걸 되게 오래 얘기했는데 만약에 부동산은 성공 투자를 위한 뭐 3가지 원칙이나 방법 한번 좀 정리해 주신다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네. 저 원칙이 없는 사람이야. 원칙은 하나죠, 뭐. 네. 하나. 그러니까 남들이 사고 싶은 건 나도 사고 싶고 네. 남들이 사기 싫은 건 나도 사기 싫어요. 그것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음. 남들이 안 하고 싶어 하는 거 내가 먼저 샀다가 남한테 후딱 팔 수 있겠지? 그쵸. 이런 나쁜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저는 100점 100패라고 생각해요. 결국 남들이 사고 싶은 건 결국 좋은 입지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좋은 입지는 뭘까요? 결국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입지? 네. 근데 그게 두 가지죠. 수익률이 높던가, 네. 많이 오르던가, 아니면 그냥 좋던가. 세 가지네요. 세 번째 거는 진짜 비싸요. 그냥 좋은 거. 예를 들면 한강 보이고, 뭐 산 보이고, 네네. 뭐 자연환경 좋고, 뭐 그런 거는 진짜 비싸죠. 그거는 투자 대상에서는 약간 제외되는 것 제외하고. 같고요. 첫 번째는 아까 임대료 잘 나오는 거. 그런 거는 옛날 같으면 뭐 명동. 근데 지금 명동 임대료 안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힘들어졌어요. 난이도가 높은 부동산 시장이에요. 그거 예상. 어디가 수요가 꾸준할까? 그거 찾는 거. 네. 두 번째는 많이 오를 거. 그게 사실 제일 재밌죠. 많이 오를 거. 그게 이제 고수들의 영역이죠. 근데 그게 아까 남들이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미리 사서 이렇게 훌락 파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장기적으로 여기는 좋아지겠다. 정책이든 민간이든 뭔가의 자본의 힘이든 간에 여기가 엄청나게 이렇게 상점벽해 될 수 있는 동네를 찾으시는 것도 네. 좋겠지만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지금 하도 변화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이렇게 흐름들을 봤을 때 변화될 수 있는 지역들을 보시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이제. 그럴 때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혹시 뭐 그럴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그거 말씀해 주셔도 되고 만약 그게 좀 우리 얘기 다 나눴는데 네. 아까 뭐 나쁜 동네 싹 밀고 아, 싹 들어온다. 아까 뭐 대구의 그 지역이라든가 뭐 그런 그거 사라는 뜻이 아니지만 네. 좀 놓치고 있다는 거죠, 많이들. 근데 서울 사람들은 많이 안 것 같아요. 아까 그 마용성을 한번 겪으면서 모두가 무시했단 말이죠. 제가 아는 여의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포구를 이렇게 봤는데 문제는 마용성 잘 되는 걸 보고 나서 신길도 안 샀고 노량진도 안 샀어요. 그건 실책이죠. 봤는데 지금 생각해보세요. 신길이든 흑석이 먼저긴 했지만 네. 흑석과 아까 마용성이 잘 되는 걸 보고 나서도 신길, 노량진 이런 것들 움직이는 거를 그냥 저기는 뭐 옛날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끝내는 것들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었다. 그러면 비포 애프터를 직접 보고 거기서 수익률을 거두신 분은 다른 것들의 비포에서도 뭔가 투자 가치를 잘 발견하시겠네요. 네. 그러니까 전국에 기회는 넘쳐나는 거고 사실 이걸 눈을 돌리면 해외는 또 얼마나 많을 거며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도 너무 많아요. 사실 또 이런 기회를 사람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보니까 대표님께서 이상우 애널리스트의 부동산 라이프 요거 뭐죠? 요거 지금 출간하고 계신 거죠? 예, 그 월간으로 약간 나오는데 날짜는 막 좀 제각각이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그 택배 파업 같은 게 좀 있어서 지금 불편해요. 이것 때문에 잘 안 가가지고 네. 좀 불편한데 아무튼 가급적 정해진 날 내보내려고 노력하는 건데 요건 한 달마다 부동산 시장을 정리해가지고 네, 뭐 사람 안 쓰고 다 제가 합니다. 직접 해가지고 네, 그래서 간의 수공업처럼 하고 있어요. 요거 뭐 어떻게 신문처럼 뭐 구독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네. 달별로 살 수 있는 건가요? 네, 1년짜리 정기구독. 왜냐면 제가 좀 번거로워서 네네. 직원이 없어가지고 하느라고 힘들어서 단권 판매는 안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걸 봐서 뭐 여기서 찍어주는 거 사야지 그런 내용 없어요. 네네. 그런 거는 다른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할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좀 이렇게 이거 한 1년 정도 보고 나시면 제가 지금 하는 얘기들이 뭔 얘기인지를 아실 거예요. 시장이 보이겠죠. 예, 요즘 여기 분양 이 정도 하면 이 정도밖에 안 나가는구나. 저번 달보다 확실히 경쟁률 낮아졌네. 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제가 종종 설명해드릴 때도 있고 안 해드릴 때도 있는데 뭐 그런 거. 아까 전국 뉴스도 사람들은 종종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내가 알던 동네가 생각보다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끝났다 생각하시겠지만 딴 동네들 움직이면 또 되게 뜨거울 때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도 좀 함께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제가 옛날에는 수도권 얘기만 쓰다가 요즘에 지방 얘기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도 좀 요청들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저도 쓰면서도 더 좋아요. 정리도 한번 더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총정리되어 있습니다. 대표님의 인사이트를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네, 더 자주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바빠서 혹시나 이걸 이제 구독하고 싶으신 분은 뭐 유료이긴 하지만 제가 링크 남겨 놓을 테니까 네, 거의 네. 타고 들어가서 이제 신청하면 되는 네, 거겠죠. 사실 뭐 이거저거 할인도 많아요. 아 진짜요? 그 N 모사랑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포인트도 많이 주고 막 좋더라고요. 자 이제 가시기 전에 두 가지 질문만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2030 세대분들이 사실 아까 그런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투자를 잘 하신 분도 있지만 이제 뭐 사실 학교 졸업하고 나왔는데 서울의 집값은 이제 사실 거의 네. 손댈 수 없는 영역에 왔고 그다음에 뭐 30 세대에서도 사실 뭐 30 세대 막 직장 생활만 하신 분이라면 사실 모은 돈이 뭐 1억 2억만 있어도 네. 많이 모은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어쨌든 허탈감 굉장히 많이 가질 텐데 네. 이 두 세대 분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40세 40이니까 40 나이 때니까 그 위로는 할 수 없으니까 조언을 위로 해야 되는데 2030 세대분한테 아래다 하면 틀딱이라고 그래요. 이거 원래 이런 얘기는 위에다 들이받아야 되는 건데 젊은이들은 이런 얘기를 좋아하지 않던데 네. 아무튼 희망이 전 되게 중요한데 네. 사실 희망은 스스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일도 그거지만 네. 사실 계속 있거든요. 뭔가 할 게 정말 계속 있어요. 계속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아까 뭐 1, 2억 있는 이런 분들도 할 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꾸 스스로 혼자 찾아서 하시면은 이상한 거 한다는 거죠. 뭐 예를 하나 드리면 네. 그냥 1, 2억 혼자 하시지 마시고 네. 한 두세 분 같이 오시면 또 할 거 많아요. 예를 들면. 근데 그게 어려워요. 한국 사회에서. 동업을 하면 큰일 난다는. 그렇죠, 그렇죠. 인식이 있죠. 네, 그런 걸 장치를 잘 만들면 되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방식에 네. 이렇게 좀 뭔가 틀에 갇히지 않았으면 네. 좋을 것 같다. 이게 이제 20대. 근데 20대들은 진짜 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와보면 되게 적극적이고 아까 안 되면 어떻게 되게 하려고 해요. 진짜 놀라워요. 제가 한 명 더 데려오면 될까요?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봤는데 그 놀라운 사고 전환이에요. 30대는 그건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30대 분들은 진짜 사회생활도 좀 하셨고 사회생활 좀 하다 보면 이제 사회에 때가 들거든요. 네. 뒤통수도 많이 맞고 뭐 사기도 당하고 그러면 진짜 남도 안 믿고 막 그러는데 네. 조금 열린 마음으로 잘해볼 수 있다. 30대들이 하실 일은 제가 봤을 때 가족 간의 그 합의인 것 같아요. 합의. 그걸 안 하시려고 하시면 필패. 꼭 가장이시든 아니면 뭐 배우자시든 간에 좀 가족들 얘기는 들어보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었지만 가족들이 이사 가기 싫어하는데 1년에 4번씩 이사 가고 막 이러면 애들 친구도 안 생기고 그쵸. 요즘은 친구가 되게 중요하다고들 하더라고요. 전학 가는 사람도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도 싫어하고 자식도 싫어하는데 돈 벌겠다고 막 1년에 5번, 4번 이사 가고 뭐 그것도 심지어 뭐 지방 갔다 서울 갔다 막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30대부터는 제 생각인데 돈도 돈인데 네. 다른 가치도 좀 함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밸런스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 밸런스를 40대 때는 확실히 갖고 계셔야 좋아요. 30대 약간 혼란스러워도. 네. 30대는 제가 봤을 때 40대를 위한 준비인데 40대 때 삶의 밸런스를 위한 준비를 30대 때 빨리 하는 거를 가족 간의 합의를 찾으셔야 돼요. 그때 못 찾으면 40대 때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면 매우 곤란해요. 아까 대표님이 이제 위로 들이박는다고 하셔서 마지막으로 그럼 50, 60 세대분들한테도 좀 투자 전문가로서 좋은 한마디 해주신다면. 생각보다 투자 안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거기가. 저는 놀래는데 현금이 진짜 많아요. 근데 현금만 많아요. 투자를 안 했어요. 투자를 안 한 이유들이 회사가 바빠서도 있는데 자꾸 퍼펙트 스톰 이런 얘기 좋아하세요. 그래서 맨날 올해 큰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락했어 사실요 그게.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 위기.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저한테 하면 저는 되게 괴로운 거죠. 지금 만약에 막 20억이 현금으로 있는데 네. 올해 큰일이 벌어지니까 네. 올해 큰일이 있으면 사신대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올해는 안 벌어질 것 같은데 근데 자꾸 올해 넘어가면 내년에도 또 그러실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의 특징이.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진짜 열린 마음. 과연 내가 말하는 게 맞나.
그리고 지금 내가 들은 얘기가 진실이었을까? 뭐 블랙스완 이런 책도 되게 좋아하시는데 좀 안 그랬었으면 좋겠어요. 좀 근데 너무 99의 일반적인 얘기와 1의 너무 특이사항들을 여기에 너무 주목하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네. 그 5, 60대는 제가 봤을 때 여기 좀 지역적인 얘기에 되게 주목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그리고 좀 확대 해석도 많고 뭐 예를 들면 헝다그룹 파산과 한국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도대체 무슨 영향이지?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이제 뭐 리만도 그랬다 뭐 네. 나비 효과가 뭐 헝다그룹은 영향 뭐 크게 많진 않나요? 혹시 터진다 하더라도? 중국 공산당이 다 끌어안은 거 아니에요? 다 문제 없게 잘. 정부가 잘 알아서 끌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나라 일까지 뭐 미국도 결국 미국에서 알아서 끝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해 보면 리만 쇼크로 인해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폭망했다고 설명하는 것부터가 네. 약간 인과관계를 잘못 끌어다 맞춘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 정도도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자꾸 인과관계를 쉽게 찾으시려고 그래요. 이것 때문에 이거다. 근데 사실 이것 때문이 아니라 이때 이게 있었던 건 맞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이 일이었거든데 있을 수 있죠. 이거에다 갖다 붙이면 설명이 쉬우니까. 근데 꼭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되게 복잡계니까. 네, 복잡계니까 말씀하신 대로 복잡계니까 그래서 아까 5, 60대 분들은 특히나 그랬으면 좋겠고 7, 80대 분들은 진짜 잘 투자하십니다. 전 요즘 70대 분들 만나면 코인 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엄청 열리신 정말 잘 아세요. 뭐 NFT도 아세요. 아니 이거 어떻게 아세요? 그걸 왜 몰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투자 DNA가 있구나. 진짜 5, 60대만 없나 보다 투자 DNA가. 그걸 요즘 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김작가 TV에 처음 나와주셨는데 2022년에 부동산 시장에 좀 마지막으로 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어떤 좀 조언 좀 해주고 싶으실까요? 조급함을 좀 내려놓으시고 네. 열린 마음으로 좀 차분하게 생각해 보시면 좀 많이 보이거든요. 특히나 올해부터는 지난 5년, 특히 서울시는 작년부터 좀 뭔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지난 한 9년 동안 개발 안 되던 것들이 순식간에 막 밀려 나오고 있고 또 지난 5년간 여러 가지 규제 나왔던 것들도 사실 5년 규제했다고 이게 규제로 모든 게 멈춰 있을 수는 없는 게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변화의 양상이 커지니까 아까 큰 그림, 뭔가 음모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진짜 큰 그림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올해부터 움직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씩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올해 왜 강남 3구와 일기 신도시를 굳이 말씀을 드렸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다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올해 좀 준비하시는 시기가 설 이전까지였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부터는 좀 이제 행동에 옮기실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께서 우리 유튜브 출연을 자주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또 올해 초에 촬영을 했으니까 올해 연말에 또 와요? 올해 지금 오늘 이 영상 찍은 내용이 그래요? 어떻게 좀 되었는지 한번 점검한 시간 가능하시겠죠? 혼나러 오는 거. 저번에 한국경제 가서 회초리 맞았는데 왜요? 뭘? 틀렸다고 9.9밖에 안 오른다고 해놓고서 막 17% 올랐다고 혼났는데. 근데 실제로 마음속으로는 더 높게 생각하셨던 건데 여러 가지 생각하셔서 좀 낮게 말씀하셨던 건가요? 작년에는 9.9만 올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음. 작년에 9.9만 올랐으면 좋겠다. 네. 네, 그렇게 말했어요. 9.9%만 올랐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라고. 바람인 거고 실제로 생각하고 있는 전망치는 좀 올해도 10%만 올랐으면 좋겠어요, 사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에 뭐 여러 가지 많은 답이 좀 담겨 있는 것 같네요. 오늘 만남의 손님은 이상호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